저도 옛날부터 그렇게 만들었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솔직히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중요해진 게 있어요. 그 브랜드,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한 신념과 사명이죠. 철학이 있어야 돼, 한마디로. 네, 자기가 무슨 제품을 만들 건가 이전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브랜드가 어떤 나의 신념과 사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브랜드들이 실제로 최근에는 성공하고 그러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품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요새 정말 잘 만드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네. 딱 보면은 이거 제품 정말 잘 만들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인스타를 보다가 이 제품 너무 좋은데? 그래갖고 이제 자세히 보고 뭐 자사몰도 들어가 보고 너무 잘 찍어. 뭐 영상도 너무 좋고 이미지도 좋고 제품 너무 좋아 보여. 근데 굳이 그걸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좋다 끝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소비자들이 그걸 굳이 바꿀 이유가 없죠. 네. 그냥 좋다 감상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미술관 가서 그림 좋다 하고 감상하고 끝나듯이. 네.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구매까지 연결되고 뭔가 그런 활동들이 벌어지려면은 그 브랜드가 나타나는 철학이 느껴져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요새 화장품 브랜드 중에 시타라는 브랜드는 그런 철학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철학에 사람들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사실 제품보다 철학이 더 빛나는 브랜드거든요. 그 회사는 신념과 사명이 정확하고 그 대표도 신념과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리고 말만 신념과 사명 하면서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끼리 모이거든요. 그 브랜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뭐가 잘 나가서 그걸 갖다 베끼고, 뭐 예를 들어 에스테틱 하시면 에스테틱에서는 뭐 요런 제품을 꼭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자기의 그런 철학에 따른 제품을 만들고 그걸 지켜나가는 거. 그게 또 가장 큰 마케팅이고요. 네. 신념, 사명 그게 뭐 중요해요? 그냥 사실 마케팅해서 잘 팔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는데 결국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신념, 사명 예를 들어서 없이 뭐 장사만을 위한 상업적인 제품을 갖다 만들어서 판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거기에 또 수많은 그 상업적인 마케팅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유통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그게 소비자들한테 인식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또 마케팅 비용도 투여되어야 될 거고 그 사이를 또 못 버티죠. 사실 계속 퍼보면 될 수 있죠. 근데 그럴 자본이 없잖아요, 보통 다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앞에서는 빨라 보이는데 그게 더 느린 거예요. 결국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결국 그 시중의 브랜드들이 다 똑같이 하는 방식을 취하면 거기서 성공하기 되게 힘들죠. 다들 그런 쪽으로 하고 또 그런 쪽으로 잘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 상황에서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앞에서 그렇게 세팅해서 간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고, 오히려 신념과 사명에 의해서 세팅된 브랜드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철학을 따라오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들끼리. 예를 들어 환경에 대한 신념이다 그러면 환경, 뭐 죽지 않는 지구를 위해서 모인다든지 뭐 다른 뭐 어떤 또 신념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 아닌 것도. 하여튼 그런 신념들이 있는 상태에서 모이게 되면 그건 매니아층이 형성되고 그 브랜드는 유일해지는 거예요. 네. 유일해지면 마케팅이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면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그리고 점점 더 실력들이 좋아지죠. 네. 그 상황에서 거기서 경쟁하는 거는 굉장히 프로리그에서 같이 경쟁하는 거고, 사실 남들하고 같은 쪽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건 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자기만의 유일함을 만들어서 독점해야 돼요. 그 시장을 독점해야 돼요. 화장품 시장을 독점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 자기 철학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유일하기 때문에 독점한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신념, 사명 사실 저는 너무 어려운데 그거 뭐 대표님이랑 같이 하면 찾아주시나요? 예. 사실 신념, 사명이 되게 철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그걸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닌가? 라고도 들릴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없으면 아까 말했듯이 요즘은 제대로 된 브랜드들을 만들기가 힘들고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찾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저랑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걸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서 찾는 편이에요. 그거에 대한 여러 질문도 있고 설문지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계속 협의를 해요. 계속 얘기하다 보면 결국 나오거든요. 그게 진짜 뭐 만나서 계속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통화로 한 2시간씩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결국 그러다 보면 그게 좁혀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뭔가 깊게 얘기하면 막 자기의 잠재의식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결국 찾아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찾아서 저는 솔직히 그게 찾아지면 제품 개발 80% 끝났어요. 네. 그럼 대표님 신념은 뭐예요? 저는 제품 개발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 저는 언더독의 반란이라는 게 원래 저의 신념이거든요. 언더독의 반란? 네. 언더독이라는 건 이제 스포츠 게임에서 특히 뭐 격투기 게임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누구나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언더독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사실 저를 비롯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언더독이에요. 네. 다 언더독인 인생들을 살고 있는 거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저는 그런 언더독인 분들 중에서 화장품 브랜드를 개발해서 자기가 언더독에서 벗어나고 싶다, 빛이 나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걸 도와준다. 언더독인 사람들이 저의 그 여태까지의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저와 함께 그걸 헤쳐나가고 결국 세상에 빛을 보게 해주는 저는 주인공이 아닌 서포터의 역할이 저의 사명입니다. 대표님은 언더독이세요? 저는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잘 자라긴 했지만 저는 생각해보면 모든 인생의 처음과 끝이 언더독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뭐 그런 집안에서 살 때는 거기대로 좀 쭈그러져서 살았고 그 안에서 눌려 살았고 그 다음에 뭐 학교 다닐 때는 항상 뒤에 물러나 있는 사람이었고 소심한 사람이었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 뭐 세상에 나와서도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언더독인 삶을 살았고 그리고 잠깐 제가 언더독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을 때도 있었어요. 한창 너무 잘 됐을 때도 있었거든요. 네, 너무 잘 됐을 때는 제가 언더독이 아니라고 그런 걸 잊어버렸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 지금 또 생각해 보면 저는 언더독이에요. 제가 주인공으로 나서서 뭘 하는 것보다는 저는 뒤에서 그걸 도와주는 역할이 저한테 더 맞다는 신념을 도출했어요. 그거는 저 자신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깊은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정했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이뤄보고자 이런 영상도 찍게 되는 거고 그걸 알리고 싶다는 거죠. 특히 화장품 업계야말로 경쟁이 진짜 치열하잖아요. 네. 본인만의 영업의 비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영업의 비밀이나 뭐 성공 요인? 어떻게 하면 영업을 성공한다고 그런 유튜브 영상도 제가 보진 않았지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영업을 성공하는 비밀 같은 건 없고 비법 같은 건 없는데 제가 제 경험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 어떤 수준까지 하냐면 그 회사 상대방 회사의 대표보다 더 대표같이 일해요. 네.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영업의 성공의 비밀이라기보다 약간 기질 같은 것 같은데 제가 대표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그 회사에 빠져 있어요. 그 회사의 제품에 더 빠져 있고 이 뭐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365일 24시간 휴식이 없는 거 아닌가요? 상대방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일을 하니까 특이한 거죠. 왜냐하면 보통 그런 거래처들이 그렇게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그 이외의 시간 연락도 잘 안 되고 일정 피드백도 잘 안 돼요. 솔직히 제가 지금 외주업체 맡겨도 그래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저는 갑자기 뭐 밤 9시에 뭔가 궁금해서 연락을 갖다 하긴 그러니까 뭐 카톡 같은 거 남겨놔도 읽지도 않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 그 영업시간 딱 9시 지나야 읽지.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기보다는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완전 이기 때문에 심지어 새벽 2, 3시에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쪽 대표랑 직접적으로 소통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쪽 회사도 대표 밑에 직원들은 그렇게 일 안 해요. 우연히 어떻게 그 대표랑 연락처를 알게 돼서 얘기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저랑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가고 그 대표는 뻔히 퇴근해서도 아니면 일요일이든 아니면 휴일에도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뭔가 궁금하거나 아이디어가 있거나 아니면 얘기하고 싶거나 그럴 상대가 필요한데 집에서 가족들하고 그 얘기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때 그걸 받아서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약간 이건 뭐 전략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막 메일 같은 걸 새벽 2, 3시에 보내요. 휴일에 그것도 막 일요일에. 근데 그쪽 대표들이 그 회사 고정 메일을 다 보고 있다고요. 얘가 언제 메일을 보냈는지 직원들은 그 시간을 못 보지만 대표는 보고 있어요. 얘가 새벽 3시 일요일에 보냈네? 이거 보통 열정이 아니잖아요. 우리 회사 일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대표가 저를 신뢰할 수밖에 없고 저한테 일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네. 물론 실력은 기본이에요. 실력이 없는데 그런 부수적인 여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실력을 갖춘 상황에서 그런 부수적인 서비스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리고 대표가 그러면은 부하가 걸리지가 않아요, 이 일에 대해서. 왜냐면 제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이 정도 레벨까지 가면은 저를 못 떠나요. 그때는 가격이 문제가 안 돼요. 네, 제가 딴 데보다 몇백만 원이 비싸도 저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긴 해요. 단어로 얘기하자면 시간과 피드백.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는 거는 보통 이게 다 시간 싸움이거든요, 업체들은. 그리고 하루라도 더 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다른 데서 일주일 걸린다, 그럼 난 이걸 무조건 2, 3일 안에 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업체들이 시간을 아예 지정 안 할 경우가 많아요. 자기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근데 아예 역으로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결과물을 내주면 거기에는 어떠한 반박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진짜 유일해지거든요. 경쟁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은 독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영업판을 갖다 독점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시간 관리. 자기가 다른 뭐 잠잘 시간을 줄이더라도 그걸 7일짜리를 3일 안에 끝내보세요, 한번. 그래갖고 업체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신뢰를 얻죠. 피드백이라는 거는 정확한 일정을 알려주는 거, 그리고 연락 오면 무조건 받는 거. 어떤 상황이라도 받아요. 보통 영업사원들이 연락 안 되는 경우 대부분이에요. 자기 바쁘니까 이해는 하는데, 진짜 어떠한 상황이라도. 심지어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제가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신 상황이라도 저는 그건 다 받을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락을 잘 받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명확히 주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잘 알려주고, 그래야 담당자들이 안심을 하죠. 제가 일을 맡겨놨잖아요, 돈을 주고. 그거 갖다 맨날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얼마나 짜증나요. 근데 그걸 갖다 미리 알려주는 거죠. 너가 전화 안 해도 내가 미리 네 마음을 다 알고 있어, 내가 지금 이거 궁금하지? 하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심지어 일정을 갖다 반으로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독점하게 돼요, 그 분야. 시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피드백을 준다는 거는 사실 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에요. 네, 사람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읽는 거죠, 이게. 그쪽에서는 돈을 갖다 주고 맡긴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웬만하면 이쪽에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많은 쪽으로 일을 주지 않아요. 그거는 가격 문제를 벗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단가 경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서비스로 경쟁이 들어요. 대표님은 화장품이 좋았던 거예요? 네, 화장품. 저도 사실 이 일이 좋을지는 몰랐어요. 전 모르는 일이어서 사실. 저는 원래 그 대기업에서 기획 쪽에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나와서는 광야를 헤맸죠. 되게 허드렛 일을 많이 했어요. 쇼핑몰 쪽에서도 일했고, 그 다음에 뭐 보따리 장사도 하고, 그 다음에 공장 노동자도 하고 막.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이 대기업 일보다는 훨씬 재밌었어요. 기질 자체가 제가 어디 얽매이는 성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연히 화장품 공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한테 가장 잘 맞는 일을 찾게 된 거죠. 그때 상황이 되게 안 좋았어요. 제 개인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공장에서 이제 노동자로 일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비참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보통 그 공장에서 쉬는 시간에 막 신문지 깔고 바닥에 누워서 자고 흡연실에 담배 피러 가고 막 다 그래요. 근데 저는 책상에 앉아갖고 거기 화장품 박스 뒤에 성분 같은 거 막 쓰고 그래. 그게 그냥 재밌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면 이렇게 디자인했을 텐데 짜보고 막 이렇게 써보고, 아 이거 조금 약간 리치한데? 조금 더 덜어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멋대로 그런 생각들을 막 머릿속으로 하고 머릿속으로 막 기획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갖다 발휘할 곳은 없고 머릿속으로, 아 이거는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만들면 좋겠다, 이건 디자인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게 그냥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으니까 일요일 날 일이 없거든요, 보통. 공장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아예. 일요일 날도 그냥 공장에 가 있었어요.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근데 꼭 거기 공장 사장은 점심시간쯤 되면은 어슬렁어슬렁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맨날 그래요. 너 뭐하냐? 너 왜 나왔냐? 뭐하냐? 그럼 아니요, 그냥 이거 뭐 좀 재밌어서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A4지에다가 계속 뭐 쓰고 있었어요. 그 박스 보고 성분 쓰고 뭐, 그리고 그려보고 디자인 그려보고 막 거기다 막 혼자 기획을 짜봐요. 막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뭐 저렇게 여긴 캡슐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거. 사장이 그게 좀 재밌어 보였나 봐요. 그러더니 너 여기서 포장하고 있을 애가 아닌 것 같다. 그러더니 너 영업 한번 해볼래? 우리 회사에 마침 영업팀이 없어. 그래갖고 영업을 갖다가 하게 됐죠. 저야 뭐 너무 땡큐죠. 네, 저는 화장품 전문 개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석현이라고 합니다. VT 코스메틱 상품 개발 총괄 본부장이셨죠? 예. 네. 그때 히트시킨 제품이 어떤 거죠? 처음에 시작은
VT 콜라겐 팩트라는 걸 처음에 기획을 했었고, 그 제품이 제가 알기로는 누적 한 500만 개 이상 판매되면서 히트를 했던 제품이고, GS 홈쇼핑에서도 제가 처음에 런칭해서 처음에 완판부터 시작해서 16번 연속 완판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이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했었으니까 아마 총 완판 횟수로 치면 훨씬 더 많겠죠. 콜라겐 팩트를 창시한 창시자가 맞으신 거죠? 아, 그렇게 말하면 좀 거창하고 어색하긴 한데 제가 처음에 그걸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다 했죠. 예. 그 이후에 제가 VT 시카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라인의 제품을 한번 VT에서 만들어 봤었어요. 그전에는 VT가 라인보다는 약간 단품에 좀 집중돼 있었거든요. 네, 단품 하나하나씩 히트시키는 걸 굉장히 잘했었는데 라인이 히트한 제품이 없다 보니까 그걸 한번 기초 라인을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그런 이제 라인에 대한 필요성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막 시카에서 되게 흔하지만 그때 시카가 사람들이 거의 모를 때거든요. 닥터자르트라는 브랜드에서 시카를 처음에 들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좀 필이 왔던 게 제가 여드름 때문에 어려서부터 굉장히 고생하던 피부라 피부 진정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었고 그게 닥터자르트라는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갖다 라인업해서 제품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VT 시카 라인을 기획 개발하게 된 거죠. 색깔이 약간 초록색 네. 같은 호랑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 어떻게 그런 이미지를 삽입하게 되신 거예요? VT 시카 라인 처음에 디자인할 때 그렇게 막 그런 피부 진정 화장품에다가 화려한 라인을 넣기도 그렇고 그때 더마 코스메틱 분위기로 디자인하자니 하고 있는데 똑같이 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약간 더 다른 디자인을 추구했는데 튀는 디자인을 할 수도 없고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갑자기 저희 회사 그때 당시 그 회사의 마케팅 본부장이 중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몇몇 사람들한테 선물을 해준 게 호랑이 연고였어요. 그 호랑이 연고 받는 순간 그냥 바로 떠올랐거든요. 이거 넣어야겠다. 그게 이제 한 2% 부족하던 디자인이 거기서 완성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제가 그 VT 시카 라인을 만들고 회사를 그만두게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가 그 VT 시카 라인이 조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미안했었어요, 회사에. 내가 잘못 만들고 나왔구나. 근데 한 2년 차 될 때 엄청 잘 됐대요, 갑자기. 막 그것 때문에 매출이 엄청 회사가 늘어나고. 그때 사실 그 VT 대표한테 전화도 왔었어요. 고맙다고. 예. 그래갖고 뭐 지금 이 얘기 해도 되겠죠? 예, 그때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 회사의 광고 모델이 BTS가 됐어요. 예, 그래서 BTS가 되면서 저희가 같이 콜라보 화장품을 내기로 했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제가 또 다 상품 개발 쪽으로는 전부 다 맡았죠. 예, 그거에 총괄을 했어요. 그 빅히트 그때는 하이브가 아니었고 빅히트였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고 예, 실무 팀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면서 처음에 좀 막연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세계적인 방탄소년단이란 소재를 가지고 너무 좋긴 한데 이걸 화장품에 활용하기가 뭐 다른 회사들을 갖다가 제가 막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일반 대기업에서 그걸 했으면 되게 뻔한 스토리거든요 사실. 예, 걔네들 이미지를 그냥 앞세워서 그냥 화장품 만들고 광고하고 이런 끝인데 제 성향이 그런 성향이 아니잖아요. 항상 평범한 걸 거부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그때 또 고민이 많이 들어갔죠. 결국 생각해낸 게 그때 제가 많이 빠져있던 지금도 빠져있지만 많이 빠져있던 애플의 패키징을 가져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애플의 패키징이라는 게 뭐 다들 뭐 아이폰이나 애플 제품 많이 쓰셔서 아시겠지만 박스가 위아래가 이렇게 그대로 딱 접혀요. 단차 없이 위에서 딱 눌러 접히거든요. 정확히 사각형의 그 패키징 기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BTS 화장품 뭐 몇 가지가 있었지만 제가 그때 했던 게 팩트 그 다음에 치약 칫솔 세트, 그 다음에 팩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BTS 화장품을 기획을 했는데 그때 저희 회사에 대왕 칫솔이라고 강아지 이빨 닦이는 듯한 엄청 큰 칫솔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저희가 금형 짜서 만든 건데 그 대왕 칫솔이랑 그 다음에 치약 넣은 걸 하나 그 다음에 팩트는 그때 우리가 제일 잘 나가던 콜라겐 팩트 네, 콜라겐 팩트를 조금 변형해서 넣어갖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제품군으로 했는데 두 개 다 그 패키징을 애플 패키징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애플에서 모티베이션 한 거죠. 그런 패키징을 사실 화장품에 적용한다는 거는 사실 어렵잖아요. 왜냐면 이거 전자제품 패키징이에요. 애플 패키징을 화장품 패키징에 적용했는데 이건 최초고 그 이후로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성공이었어요. 그게 대중들이 많이 사서 성공이라기보다는 그때 BTS 팬클럽 아미죠.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었어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아미 쪽에서도 이 BTS랑 VT랑 콜라보 제품을 내는 거에 대한 반감이 있었거든요. 좋은, 예를 들어서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회사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았잖아요. 근데 왜 VT랑 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걸 갖다 좀 우리만의 스타일로 해석을 시켜줬죠. 왜냐면 아모레퍼시픽에서 그 시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VT에서 또 VT 안에 저랑 좀 특이한 놈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시도를 하고 그게 좀 재밌게 비춰졌죠. 그래서 제가 그 안에다가 또 다른 요소들도 넣었어요. 그 팩트 안에다가 제가 그 방탄소년단 멤버들한테 직접 부탁을 했어요. 니네 손으로 직접 그림 좀 그려갖고 그걸 갖다가 나한테 줘라. 그럼 내가 그걸 따다가 스티커로 만들어서 팩트 위에 붙일 수 있게 스티커로 만들어서 그 팩트 케이스 안에 같이 넣어주겠다. 진짜 그림을 그려서 보내왔어, 나한테. 그걸 갖다 스티커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팩트 케이스 안에 넣어줬거든요. 자기 오빠들이 그린 그 스티커만 떼서 자기들이 막 붙이는 거야. 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아미들한테는 되게 성공적이었고, 뭐 일본에서도 꽤 괜찮게 팔렸고, 네, 뭐 그랬었죠. 제가 생각할 때 요즘 화장품 개발 너무 쉽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만드는 거 쉽죠. 예, 요새 뭐 정형화되어 있는 툴에서 만드는 거는 쉬운데 뷰티 제품, 뭐 화장품 같은 제품들은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아무 차별점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뭔가 영혼이 없다 그러나 그냥 찍어내는 공산품 같은 느낌으로 찍어내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뭔가 히트하는 제품이나 그런 것들을 개발하려면 독창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많은 기획력과 그런 집중력과 몰입,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뭐 업체에서 만들어주는 대로, 아니면 뭐 디자인 외주업체에 맡겨서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디자인 해주세요. 뭐 이렇게 화장품을 갖다 만들면은 사실 결과는 뭐 거의 뻔하지 않나요? 뭔가 그런 자기의 철학도 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독창성,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기획력. 사실 기획력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잘 돼야 좋은 화장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개발에 있어서 요소들이 되게 많죠. 이것도 있고, 디자인, 제품, 용기 등등 되게 많은데, 저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품질인 것 같아요. 품질이라는 거는 뭐 최고 수준의 제품, 약간 명품 수준의 제품, 최고의 품질을 가진 제품을 만드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마케팅을 갖다 막 돈을 엄청 많이 써서 사람을 한 번 사게 만들 수 있거든요. 뭐 SNS 같은 데서 되게 한 번 사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거 한 번 사고 두 번째가 사야지 이게 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해석 재구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제품이거든요. 그럼 그 제품의 품질이 제 기준에 있어서는 거의 명품 수준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런 뭐 샤넬, 에스티 로더, 크리스찬 디or 이 정도 급은 와야지 되는데, 사실 그 정도 급으로 제품 만들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 개발자가, 그 제품을 총괄 프로듀싱 하는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죠. 그런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업체들을 찾아서 같이 협력을 해야죠. 요즘 뭐 SNS 상에서 많이 떠돌아다니는 500개, 1000개도 만들어서 내립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품질하고는 거리가 먼. 왜냐하면 뭐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500개, 1000개를 만들어주는 연구소 제조 공장이 과연 명품 수준의 제품을 만드는 곳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실 500개, 1000개를 얼마에 공급해주느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좋은 제품 만드는 데서 500개, 1000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품 공장 라인이 한정돼 있는데 그런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요? 네. MOQ를 갖다 적게 가져가는 공장들, 그리고 뭔가 그런 트라이얼을 해볼 수 있는 걸 갖다 시도해주는 공장들은 사실 품질력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해요. 뭐 진짜 뭐 1000곳 중에 한 곳 있을진 저도 모르겠어요. 뭐 어딘가 실력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저는 못 찾겠어요. 네. MOQ 애들 되게 또 많이 집착하시는데,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본 결과 3000개 만들 비용이랑 1000개 만드는 비용이랑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1000개 만드는 비용을 약간 덤탱이를 쓰신 거지. 그러니까 이제 비싸게 공급한 거죠. 그 공급하는 데서 단순히 그 MOQ에만 집착을 해갖고 난 1000개 만든다. 1000개 만들고, 생각해보면은 여기서 가격을 공개하긴 그렇지만 3000개 만드는 것도 여기 시청자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얼마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공개하면 안 돼요. 사실 그렇게 크게 비싸지도 않다면 창업 비용 치고는 너무 낮단 말이죠, 사실. 네, 근데 그걸 갖다가 1000개라는 데 집착해갖고 원구조를 모르니까
만약 크림을 하나 만든다, 크림을 튜브 타입으로 얘를 만든다, 뭐 아니면 자 타입으로 만든다,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가 뭐 튜브 타입으로 만들 때는 대략 얼마가 들고, 자 타입으로 만들 때는 대략 얼마가 든다는 게 우리는 다 알죠. 그냥 생각만 하면 머릿속에 견적이 다 돌아가잖아요. 그걸 모르는 허점을 이용해갖고 막 엄청나게 막 따블로 붙여갖고 공급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4,000원에 만들었어. 그러면 거기서 8,000원, 10,000원에 넘겨버려요. 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샵에서만 팔 수 있어요. 유통 못해요. 공급가 안 나와요. 안 알려진 브랜드들은 보통 한 25% 정도 선에서 움직일 거예요. 많이 받으면 30%. 그러면은 2만원짜리 제품, 소비자가를 책정한 제품이면 거기서 25%면 얼마죠? 뭐 5,000원 정도 되나요? 네. 5,000원에 유통업체에 넘겨도 잘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실제로 해보면 그거보다 막 더 낮게 요구해요. 5,000원에 넘겼다고 쳐도, 잘 넘겼다 쳐도. 그러면 자기가 그걸 갖다가 만드는데 8,000원 줬어. 그럼 마이너스 3,000원이잖아. 그러면 내가 5,000원에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최소한 2,500원에 만들어야겠죠. 애초에 그렇게 만들고 나면 유통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자기가 자사몰에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만 만들어서 거기서만 팔던지, 아니면 자기 STS틱이나 미용실에서만 팔던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재고에 대한 부담도 있겠죠. 근데 차라리 그걸 갖다 반 이상을 샘플로 뿌릴지언정, 그러면은 인지도라도 올라가고 뭔가 마케팅이라도 해볼 수 있죠. 근데 어차피 1,000개 만드는 큰 차이가 없다면, 뭐 200만 원 더 싸게 만들고 이랬다면 그렇게 갈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공급가를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견적이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저도 브랜드사에 다닐 때 제가 그 구조를 잘 모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대표들은, 그 브랜드사 대표들은 저를 쥐어짜요. 제가 그때 구매까지 담당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막 10원을 더 싸게 받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 보면 저는 속으로 그랬거든요. 야, 진짜 돈도 많이 벌면서 그거 10원 아끼려고? 그걸 해봤자 이거 얼마야? 10원에 10,000개면 10만 원인데 10만 원 아끼려고 자기는 막 엄청 돈 많으면서 이러나? 제가 대표를 나쁘게 봤을 때도 있었는데 그냥 그때 무식했던 거죠. 그 돈을 10만 원을 더 벌려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공급률이 가려고. 네, 그 10원. 그러니까 뭐 10원까지 오갈 수도 있지만 그 10원, 20원, 100원이 공급률을 갈라버리고 이걸 유통이 저기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지어 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밖에 나와서 저도 얼마든지 잘 모르는 사람들 이용해서 한탕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저는 진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제 브랜드 하듯이 견적 받아서 줘야 돼요. 원가 다 오픈해줘야 되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돼. 원가가 이만큼이다. 내가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고, 그래서 나는 정확히 소스를 이만큼 받겠다. 이거 정확히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이 합리적이어야 돼. 유통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소스를 받아야지 내가 여기서 많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업계가 좀 정화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저도 화장품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 저도 알게 모르게 많이 당했어요. 나중에 돼서 뭐 후회해봤자 뭐예요. 내가 그때 몰라서 다 수업료 낸 거다. 저 수업료 몇십억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업료 낸 걸로 여러분들은 수업료 안 내게 해주는 거예요. 제품이 불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많은 재산을 투입해서 만든 이 제품이 일순간에 폐기가 될 수 있고요. 사실 확인이 돼야 되는 여러 포인트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품질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 QC라고 해서 제조사에 QC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 이 품질에 대한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지식이 제대로 없었을 경우에 되게 심각한 문제들이 초래되기도 해요. 저도 겪어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용기를 골랐어요. 제대로 된 검증이 안 된 용기를 썼을 경우에 이 내용물하고 이 적합성이 중요해요. 내용물하고 안 맞는 용기를 썼을 경우에 막 샌다든지 누액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용기가 뭐 불량이 되게 많이 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걸리면 실제적으로 어렵게 만든 제품 다 버려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해외 수출 어렵게 갔다가 클레임 먹고 다시 다 돌아오기도 하고, 가다가 적도 부분에서 터지기도 해요. 그 뒤에 실링할 때 온도 설정하고 하거든요. 그 실링 잘못되면 압력 조금 막 비행기나 막 가지고 탁 터져버려요. 다. 그러면 전부 클레이.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에스테틱 1인 하고 계신 분들이 이거 알 수가 없는 지식들이죠, 사실. 그리고 제조사에서 이걸 챙겨줘야 되는데 아까 500개 1000개 해줬는데 이거 못 챙겨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되게 체크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죠. 제가 말한 거 외에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거를 갖다 제대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체크를 해줘야 돼요. 저는 그 경험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체크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헷갈릴 정도로 진짜 체크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그냥 대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거 만약에 어떤 대행사를 썼어요. 컨설팅으로 이렇게 대행해줬는데 저 같은 데 썼는데 그거 만들어 나갔는데 어디서 잘못됐어. 그러면은 그 대행사한테 이거 환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받아요. 네. 법적으로 나중에 다투더라도 민사소송 2년 넘어가요. 이런 수준들이 갖춰진 사람들하고 해야 돼요. 제가 이거 약간 탄식처럼 말씀드리는 건데, 업계에 이런 거 무시하고 일 진행하고 또 일이 이루어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사고 생기고 이런 게 너무 많아갖고, 저한테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만약에 진짜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무료로 설명드릴 테니까. 자기만의 제품을 런칭하고 싶은데 만든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초반에 어떤 식으로 브랜드를 만들면 좋을까? 근본적인 얘기로는 그 브랜드에 대한 제품에 대한 철학이나 스토리 같은 거,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나 뭐 사업의 스토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품에 좀 녹여내는 게 중요하다. 안 그러면 다 천편일률적인 화장품들이 되니까. 이게 뭔가 자기의 스토리가 들어갈 수 있으면 유일해지는, 경쟁 영역에서 약간 독점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품부터 냅다 만들지 말고, 뭐 어디 잘 나가는 제품 보고 베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을까? 그럼 내가 이 제품에 어떤 철학을 녹이고 싶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제품을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업종에서 이걸 되게 뾰족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뾰족하게 다 있다 보니까 마케팅이나 판매도 정확해요, 타겟팅. 왜냐하면 어디 걸 갖다 베끼거나 한 화장품들은 걔네들이랑 경쟁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되게 자본 규모가 커요. 그러면은 내가 개인으로서 10인 미만의 기업으로서 그 마케팅력을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기 힘들다. 단순히 상업적으로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벌어야지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뭔가 나의 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나의 프라이드도 강해지잖아요, 그 제품에 대한. 그러면 고객들한테 그걸 갖다 팔 때도 정확하게 자기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고, 왜 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근데 그런 철학이 없으면 그냥 다른 데보다 5,000원 싸요, 뭐 이런 식으로 팔 거예요? 아니죠. 네. 영업사원들이 팔아야 되니까 네.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리가 있는 건가요? 물론 안 썼을 때보다 낫죠.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원료회사들은, 제조사들은 대형을 팔아야 되잖아요. 파는 데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르피린이라는 원료가 있으면 그 탄력 원료거든요. 그러면 그게 탄력이 있다는 거를 갖다가 소비자들한테 어필하려면 최소한 뭔가의 근거 자료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상 기관을 통해서 임상을 하는 거죠. 물론 안 썼을 때보다는 조금 탄력이 생기겠죠. 그거에 관련된 원료들을 썼으면. 그게 속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효과가 있지 않아요. 이걸 플라시보 효과라 그러나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계속 마케팅이 들어가다 보면 내가 썼을 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지. 저는 그런 분들 되게 황당해요. 막 찾아와갖고 나 이 크림 쓰면 얼굴이 하얘진대. 바로 하얘진대, 바로. 그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거 쓰면 무슨 피부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다 죽이나요? 말이 안 돼. 그게 있으면 마이클 잭슨이 왜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네, 그거는 아니에요. 임상 자료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뭘 발랐을 때랑 안 발랐을 때는 수분도 더 많이 공급이 되는 게 맞고, 뭐 기미도 조금 더 사라지는 게 맞고, 그거는 진짜 장기적인 일이고. 그리고 그 개선의 그런 퍼센티지가 굉장히 사실 미비해요.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진짜 또 다른 데서 싫어할 텐데, 임상 자료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금 마케팅을 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고,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된다. 스파에 가깝게 휴식 개념의 네. 샵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로마틱한 화장품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스파의 여운을 집까지 이어가서 느낄 수 있는 화장품들. 네. 다른 거보다 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향은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향은 향료가 거의 결정하거든요. 키로당 몇백만 원, 4,500만 원짜리, 뭐 진짜 더 가면 뭐 1,000만 원짜리 향료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흔히들 아시는 명품 향들 있잖아요. 걔네가 괜히 좋은 게 아니라 되게 비싼 향료를 써요. 네. 그래서 좋은 거고, 그걸 갖다가 카피한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있잖아요. 비슷한데 안 비슷하죠. 수준이 좀 떨어짐이 느껴지는 그런 건 다 향료 그레이드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천연 아로마 향이나 테라피 향들은 사실 향료 그레이드가 그렇게 막 차이 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천연향과 자연향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접근성이 쉽다고 보거든요. 에스테틱 화장품이랑 일반 화장품 있잖아요. 성분이나 이런 거에서. 에스테틱 화장품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컨셉을 그렇게 잡는 것 뿐이지, 만드는 메커니즘은 다 똑같은 거예요. 디자이닝이라든지 제품 브랜딩 컨셉 같은 게 달라지는 거지. 근데 그게 왜 비싼지 모르겠어. 나는 그 스파 화장품들이 가격이 왜 그렇게 비쌀까? 대표님이 저한테 만들어달라 그러는 그 제품 있잖아요. 그거 네. 100ml에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왜 비싼지 나 이해가 안 가. 스파 화장품에서 되게 어려운 걸 요구할 게 없고 그냥 단순한데 가격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저는 그 메커니즘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어요. 수입산이라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어요. 스파에서 쓰는 것들은 스위스나 뭐 프랑스 이런 데서 많이들 가져와서. 그래서 이거 보시는 에스테틱 하시는 원장님들이 좀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지금 유통하시는 그 화장품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파시는 건 자유죠. 근데 만드는 가격은 비싸
비싸지 않다. 제품 자체를 원가를 싸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에스테틱 원장님들도 싸게 만들어야 자기가 가격 정책을 펼치기가 되게 쉬워지잖아요. 원가 자체를 너무 비싸게 만들다 보면은 하는 거는 훨씬 더 비싸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도는 이해는 안 가지만 저는 그걸 갖다 충분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다른 적정 수준의 화장품 수준으로 맞추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원가가 그렇게 나올 일이 없어. 원가라는 게 원가가 싸면 제품 품질이 후진 거 아니야? 아니야. 제가 말하는 거는 후진 품질에서의 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프랑스산 수입 화장품의 고급스러움을 맞추는 수준에서. 최근에도 이제 주변 사람이 겪었던 사례인데 정확한 가격을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원가가 5,000원이다. 5,000원인 화장품이야. 근데 다 만들면. 근데 개발자를 잘못 선택해서 그쪽에다가 이제 공급을 해주는데 대표님한테 작업을 해. 이게 프랑스산 무슨 원료가 들어갔고 유기농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거를 비싸다는 어필을 계속해. 결국에 어떻게 가냐면 난 5,000원에 만들어서 실제 여기다 15,000원 넘겨버려요. 그러면 자기는 중간에서 10,000원 먹었죠. 이거 말도 안 되는 품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5,000원에 받은 사람은 15,000원에 받았기 때문에 또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 사기당한 거잖아요. 사기 아닌 사기지. 뭐 물건을 공급해서 뭐 가격을 할 때 내 맘대로 측정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겠지만 이건 사기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원가를 다 공개해버리잖아요. 정확하게요. 원가 공개해버리고 여기서 몇 프로 제가 먹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투명해야 돼요, 그런 거는. 되게 황당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업계에서 제발들 양아치 같은 짓들 좀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에스테틱이면 워낙 가격대가 높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팔 수 있다고 해도 일반 시중 화장품이면 브랜드 화장품 못 팔아요. 그거. 자기가 소비자가로 받아버렸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한 거예요. 원장과 한번 얘기를 해야지 했는데. 꺼내기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 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이게 자꾸 그런 걸 가리려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또 다음에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품의 시작점은 제품의 철학과 자기 브랜딩 철학을 정하는 것부터. 이게 제품과 브랜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품 만드는 처음부터 브랜딩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요즘 잘 나가는 화장품 뭐 있죠? 아누아다. 나 아누아 이거 베끼고 싶은데 왜 자꾸 이상한 얘기 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은 안 만드시는 게. 네, 아누아 이미테이션 만들어서 뭐 하시게? 그럼 아누아보다 돈 많아요? 아누아보다 마케팅 화려하게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을 할지를 좀 결정하고 그다음 거기에 따른 이제 디자인 방향은 어떻게 갈지 그다음 더 세부적으로 나가면 다른 어떤 부자재 용기 같은 걸 쓸지 한 7개월 정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생산 공장의 상황에 따라서 생산이 밀려있을 때 더 걸릴 수도 있고 생산이 원활할 때는 좀 빨리 될 수도 있고 길게 가는 데들은 1년 넘게 걸리는 데도 있어요. 에스테틱 화장품 여기서 되게 많이 팔고 또 이용하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개선할 점이 있다든지 문제점? 그런 거 혹시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피부 관리 에스테틱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은 화장품을 접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원장님들이 직접 테스트해보고 써봐야 이제 우리에게 오는 고객님들과 소비자층들에게 그거를 권해줄 수 있고 피부 타입에 맞는 거를 추천해드릴 수가 있는데 가격 구조에서 이제 많이들 조금 갈등이 있으셨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조금 더 많이 판매를 하고 싶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들이 있는데 그런 가격 구조라든지 화장품에 대한 프로모션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갈등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에스테틱 화장품도 굉장히 비싸던데 기본이 10만 원 아닌가요? 그쵸. 아예 다 그 가격이 처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산이라 비싼 건가요? 아무래도 수입 화장품이 좀 더 비싸죠. 대량으로 나온 것들은 더 단가가 잘 맞춰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애매모호하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원장님도 지금 화장품 개발 준비 또 하고 있지 않나요? 네, 새로운 맞습니다. 브랜드. 하지만 저랑 화장품 개발 관련돼서 지금 진행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근데 자기만의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가격 구조에서도 조금 갈등도 됐었고 그리고 이제 에스테틱을 제가 오래 접하다 보니 고객님들 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을 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그냥 한번 만들어 볼까? 내 브랜드가 하나 있어서 좀 다가갈 수 있는 대중화가 됐지만 나쁘진 않고 화장품이 좋다 이런 느낌을 조금 주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계시는 에스테틱 원장님들은 되게 많지만 그분들은 다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거의 100이면 100. 그렇죠. 다 만들고 싶어 하는데 선뜻 만드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분들은 왜 그럴까요? 가격 구조에서도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요. 가격 구조라면 어떤 가격? 아무래도 화장품을 만들고 싶고 자기 브랜드를 갖고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쉽게 엄두를 못 내는 건 돈이 많이 들 거다. 돈이 엄청 많이 들 거다.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이 들지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이렇게 대표님과의 네. 상세적인 내용을 들어서 상담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네. 대표님이 제안한 금액보다도 다들 뭔가 높게 이제 생각을 하신 부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만들겠다 생각은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순서라든지 루트망을 잘 모르고들 계세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생각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네. 많고 오히려 실행을 하시는 거는 조금 없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대표님은 저랑은 왜 실행을 하시려고 생각하신 거죠? 일단 대표님을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지만 네. 이제 대표님과의 얘기를 나눠보고 그간의 대표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지내봐 왔을 때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꼈었어요. 그리고 그 진정성뿐만 아니라 대표님께서 그동안에 일고 오셨던 그런 제품들의 성분들도 궁금했고 또 만들어내신 제품을 써봤을 때 와 이분은 타고나신 아닙니다. 네, 타고나신 재능이 있으시고 이 분야에서는 자기만의 확고한 그런 능력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브랜드를 어쨌든 만들고 또 화장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무조건 대표님과 해야지 이제 이 네. 생각은 이제 딱 박혀 있죠. 그 얘기 되게 오랫동안 했잖아요. 네. 사실 네. 한다면 나중에 대표님이랑 네. 할 거예요 네. 얘기하시고 대표님조차도 되게 네. 실행하시는데 오래 걸리긴 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 네네, 이제 네. 시작은 됐지만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 네. 가격적인 얘기를 저희가 해본 적은 없잖아요. 사실 이걸 갖다 진행하는데 얼마가 네. 드는지 최근에는 좀 얘기를 했었고 생각보다는 괜찮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대표님을 선택하고 이제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에도 뭔가 브랜드 개발을 하려고 움직여 본 적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분위기와 제품의 질이라든지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생각보다 많이 좀 실망했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소량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할 수 있었었는데 그만한 가격의 값어치 이런 샘플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들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네. 그 뭐 소량 제조해준다, 500개, 1000개 해줍니다, 뭐 이런 것들 사실 그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이용 안 하시는 게 그러니까 잘 만들어야 되고 또 네.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럴 네. 경우에는 이용 안 하시는 게 좋다. 근데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나는 팔 때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만들어 팔면 된다 하면 뭐 굳이 말리진 않겠지만 또 싼 것도 아니죠. 그게. 그쵸. 그리고 하나하나 일일이 이제 손으로 측정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더라고요. 와, 그거 공장에서 말도 안 그렇게 하는 되는데? 건 아니었고 그래서 거기서 좀 깜짝 놀랐었어요. 그거 진짜 제가 한 네. 10몇 년 전에 네. 있었던 얘기인데 네, 저 주사기로 아마 넣는 거? 뭐 그렇게 용량계 옆에서 재고 넣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또 원장님들이 현혹돼서 만든 분들이 또 있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되긴 했었어요. 진짜 깜짝 네. 놀랐네. 그게 네. 아직도? 그래서 저는 처음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거 이렇게 만드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중요했던 거는 만드는 거에서만 끝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용지, 그리고 라벨지, 뭐 박스 네. 이런 거는 다 개인이 알아봐야 되는 거였어요. 그거 말이 안 되죠. 사실 그 부자재에서 네. 이런 거 많이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브랜드를 만들고 내가 뭔가 만들려고 했던 추구랑은 너무나 색깔이 흐려졌었기 때문에 진행을 정말 80%까지 하다가 그때 대표님을 만나서 이게 뭐가 잘못됐었구나라는 걸 딱 알았었죠. 네, 근데 저한테 이런 네.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디테일한 설명을 안 했었었죠. 진짜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 왜냐면 그때 살짝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잘못했구나를 그냥 스스로 알고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어깨 문제점을 살짝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네. 생각을 못했어요. 그 주사기로 옛날에 25mm 딱 재갖고 맞아요. 그 측정 그 용량 하는 거는 다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예전에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뭐 마스크팩 같은 거 만들 때 그거 말도 안 되죠. 사실 그렇게 한다는 거. 제가 마스크팩을 의뢰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앞으로 그럼 지금 현재 만들 제품은 뭐고 앞으로 어떤 네. 브랜드로 성장해 가고 싶은지 뭐 이런 네네.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저는 되게 시술과 뭔가 관리를 해도 액티비티하고 좀 액션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네. 물론 저와는 다른 방향의 성격의 원장님들도 있으시겠지만 네. 좀 재미있고 임팩트하고 한 번을 딱 썼을 때 기억이 남는 그런 마스크팩을 하나 출시를 해보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딱 썼는데 이런 거 내가 써보지 않았다는 느낌? 네. 근데 또 좋아 하고 나면 피부가 개선이 돼 있고 네. 그래서 뭔가 이런 좀 액션 있는 마스크팩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네. 추후에는 여성들이 많이 쓰시는 쿠션 팩트도 쿠션. 네. 하나 만들고 싶고요. 네, 제 전문 분야. 네. 네. 그래서 나는 계획은 마스크팩과 쿠션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을 썼었을 때, 확 임팩트 있는 그런 느낌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스크팩을 써서 네. 임팩트를 확 느끼긴 사실 힘들잖아요. 그쵸. 보통은 되게 이제 하이드로겔처럼 뭐 네. 촉촉하거나 물광 느낌이 나거나 이제 요런 성능이 좋은 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과는 조금 다른 색깔로 제가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네. 안 그래도
원장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네. 아이디어를 좀 생각했어요. 아, 정말요? 네, 오. 그거는 이제 제품 개발하면서 알게 되겠죠. 아, 네. 기대되는데요. 네, 뭔가 처음 들었을 때는 욕심이 많으시구나 생각했는데 네, 네, 그걸 네. 맞출 수 있는 제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앞으로 이제 에스테틱 원장님들 화장품 되게 많이 만들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에스테틱 네, 원장님들뿐만 네. 아니라 제가 아는 미용실 원장님들도 그렇고 다들 생각만 가지고 계세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한 파트너도 못 만나고 뭔가 두려움도 있고 비쌀 것 같고 네. 혼자만 생각하다가 그런 거 그냥 저한테 물어보면 되게 편하게 그렇죠. 해소드릴 수 있는데 그냥 네. 혼자만 생각하다가 끝나. 네, 실행이 안 돼. 어떻게 보면 실행을 하셨으면 성공하셨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미용업에 계신 네. 원장님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먼저 시작하신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일단 모든 거는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게 제일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에서 멈추지 마시고 네. 갈증을 잘 풀이해 주실 수 있는 이렇게 스티브 코스님과 같은 전문가님에게 먼저 좀 의뢰를 해보고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모든 고민을 얘기를 나눠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진정성이라고 봅니다. 아. 제품을 그냥 마구잡이로 이제 만드는 것보다는 생각하시는 본인의 그런 가치관과 우리 대표님께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구상을 해서 네. 대표님과의 뭔가 얘기와 소통과 이런 좀 상담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맞는 색깔을 굉장히 잘 입혀주시고 만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품과 브랜드를 만들 때는 저가 움직임보다는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그렇죠. 진정성 있게 만드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생각에서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면 일단 뭐가 됐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생각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그거를 실현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정말 멋진 브랜드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으시니까. 멋진 말입니다. 네. 역시 제가 아는 원보라 원장님은 네. 굉장히 실행력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에스테틱 사업 잘 성공적으로 여러 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패하더라도 전 약간 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게 중요하죠. 네,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계속 네, 그래. 배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성향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고 모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항상 네. 도전하고 유튜브 같은 것도 그냥 도전하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가 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장님들이 생각하듯이 어렵지 않다. 네, 그리고 돈도 많이 들지 않는다. 네, 맞아요. 생각했던 것만큼 브랜드가 막 엄청난 많이 돈이 있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저가로 만드는 것도 네, 적정하다. 네. 적정하다. 처음에 이제 화장품을 기획을 할 때 예. 다른 데랑은 좀 다르게 브랜드 철학과 신념을 세팅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철학이랑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화장품을 만드는데 철학과 신념이 필요해?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왜 그게 중요한 건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내 자신의 철학이 뭐고 신념이 뭐고 사명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산 사람들은 드물겠죠. 사실 그런 것들을 진짜 생각하면서 산 사람들은 지금 다 성공해 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 근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화장품 브랜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브랜드에 대한 처음에 신념, 뭐 철학, 스토리 이런 게 구성이 제일 먼저 돼야 되는 이유는 그게 그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이죠. 그게 있어야 나중에 마케팅을 하기가 되게 좋아져요. 사실 자기만의 스토리와 철학을 만든다는 거 외부에 나타낼 수 있는 자기만의 메시지를 갖게 된다는 거고 그 메시지가 외부에 송출됐을 때 다른 일반적으로 많이 막 얘기되는 것들하고 다른 메시지들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게 소비자들과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거든요. 누구나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이 컨설팅 하시면서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시다 보면 결국 자기만의 스토리가 나오고 아니면 제가 처음에 딱 얘기해보면 알아요. 아 이분은 이게 스토리겠구나. 오히려 제가 제안을 드리기도 하죠. 그거를 캐치를 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장점이랑 그 사람의 잠재력 그리고 스토리 이런 거를 캐치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다 보면 너무 분명하게 자기 스토리와 철학이 나와 있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는 몰라. 제가 맞아요. 얘기해줘요. 대표님 이거예요. 이게 모르고 깜짝 놀래. 제가 그런가요? 네, 다 있어요. 있는데 자기가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런 브랜드 개발 사업을 저랑 하시면서 자기 인생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화장품 만들러 왔지만 더 중요한 걸 깨닫고 가요. 네, 맞아요. 네,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거라 그래요. 어쨌든 브랜드는 그런 스토리와 철학이 있어야 브랜드의 생명력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야 제대로 된 마케팅과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화장품들을 또 만들어 봤잖아요. 뭐 콜라겐 팩트라든지 그 매출 막 네. 억소리 나고 네. 고소리 나는 매출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브랜드 철학
철학과 신념이 중요해진 시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큰 브랜드사에서의 그런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브랜드 스토리에 대한 거나 철학에 대한 게 좀 약해요. 없다는 게 아니라 좀 약해요. 그런 브랜드들은 그런 브랜드만의 마케팅 방법이 있고 홍보 방법이 있고 판매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저한테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조그마한 분들이잖아요. 최소한 직원 수 10명 미만의 회사들일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는 스토리가 전부예요. 사실 철학이 전부고. 그게 안 되면은 그 거대한 아까 말한 그런 회사들하고 붙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는 자본이 있고 정확한 로직에 의해서 정확히 돌아가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 자본도 없을 뿐더러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이 생략된 채 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처음에 그 시작도 못 해보고 다 죽어버리거든. 그러지 않으려면 뇌를 세팅하는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대표님도 본인만의 철학과 신념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네. 사명이 있으시고 네. 신념 사명하면은 그 전에 저는 오글거리다고 생각했는데 대표님의 그런 확고한 신념과 사명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일을 할 때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 인사이트도 얻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신념과 사명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왜 그런 신념과 사명을 갖게 되었는지. 제 신념은 언더독의 반란이고요. 그런 신념을 갖게 된 이유는 내가 언더독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언더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시 빛이 나는 존재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가 되고 싶고 뭐 이런 걸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거에 대한 재능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통해서 여태까지 돈을 벌어왔다면 이제 돈 버는 데만 집중해 왔다면 지금부터 제 사명은 아까 말한 그 언더독 분들이 세상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꿈을 이뤄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빛낼 수 있게. 네, 그런 서포터적인 역할을 하려고 해요. 저는 이 업계에 대한 탄식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업계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보다는 처음에 진입했을 때 맞아요. 진짜 힘들게 진입하신 분들을 사기쳐먹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올바른 길을 좀 제시해주고 싶고 또 올바른 길뿐만 아니라 좋은 결과를 내드리고 싶다. 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감명 깊었거든요. 저 그런 네. 얘기 어디 가서 지금 안 해봤는데? 여기서 해도 해주세요. 되나요? 네. 저는 요즘 이 세상이 너무 삭막해요. 또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사실 이 세상을 이루는 근간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서로 베풀고 나누고 살아야 이 세상이 아름답고 따뜻해질 수 있는데 좀 더 그런 게 없어지는 세상에서 약간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이런 거 안 해봤겠지만 저는 기독교인인데, 크리스찬인데 기도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내가 내 재능을 위해서 세상에 기부할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100% 기부되는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려고 생각했어요. 어떤 화장품 브랜드를 하나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그 브랜드는 제품과 수익이 기부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익도 가져가지 않고요. 남는 돈이 있다면 싹싹 긁어서 다 기부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활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거는 좀 심플해야 되고 왜냐면 제가 이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려면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투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심플해야 되고 그리고 내용물은 최고로 좋게 만들려고 해요. 제가 만들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이 화장품을 사용하실 분들이 저소득자들이나 사회적으로 약간 소외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꼭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요즘 노인분들 빈곤도 되게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노인분들이 화장품 잘 쓰실 수 있게 그래서 잘안 쓰죠. 그런 화장품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한테 드린다는 마음으로 또 저희 아이들한테 준다는 마음으로 이 내용물만큼은 최고의 내용물을 만들겠다. 진짜 재능을 기부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 준다고 해서 여러 가지 패키징이나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걸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 또 감성적으로 잘 만들고 싶고 네. 그러니까 이런 욕심 다 반영해서 제가 그 브랜드를 지금 생각했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참하기로 한 건데, 저는 물론 이제 불교지만. 아니 종교와 상관없이 네. 사랑이 근데 사랑은 사실 종교를 뛰어넘잖아요. 네. 그래서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네, 너무 좋더라고. 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거는 앞으로 제가 만들어가면서 종종 영상을 찍을 거예요. 실제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아직도 들긴 해요. 하지만 저는 할 겁니다. 네. 저는 가능하다고 100%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네, 열심히 할 거니까 좀 네. 많이들 도와주시고 네. 후원이 필요할 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1 후원자가 제가 되도록. 네, 여기 또 제1호 후원자가 계시니까 후원하신다고 하셔서 네,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네. 생각을 해보니까 한부모이신 분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표님의 이런 미션이 또 잘 맞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활동을 인해서 세상에 약간의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자. 너무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말자. 네. 그걸 메시지를 갖다 제가 좀 강력하게 던질 수 있는 게 제 선에서는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사실. 대표님도 사실은 돈도 많이 벌어보고 하고 싶은 것도 다 가져보고 그럼에도 계속 공허함도 있고 채워지지 않았던 게 결국에는 내가 나눠
나눠야 된다는 거를 깨달으신 거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냥 몸소 깨달은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인생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깨달은 바가 많았던 것 같긴 맞아요. 해요. 네, 근데 이제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거에는 많이 지친 것 같고, 네, 그런 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걸 늦지막히 좀 깨달았고, 제 자신의 신념과 사명을 다시 세팅하고, 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제가 이런 일들 하면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브랜드 철학과 뭐 신념 사명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지금 제가 만들려는 브랜드가 그 브랜드의 신념과 사명은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렇게 신념이 명확한 브랜드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또 강력한 메시지잖아요. 네, 그 브랜드의 신념과 사명은 정확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사실 공명을 하죠. 이런 메커니즘을 제가 같이- 설명드리고 싶었던 맞아요. 건데. 네. 그러니까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작은 브랜드가 성공하는 힘은 그거 같아요. 네, 스토리인 것 그리고 같고. 제가 이렇게 강력한 신념과 사명이 세팅된 브랜드를 만들면 제가 이 브랜드를 갖다가 홍보하는데 돈을 들일까요? 전혀. 엄청나게 홍보가 될 거예요. 마케팅이 될 거거든요. 저는 마케팅 비용을 진짜 거의 한 푼도 안 쓰고 이 브랜드를 엄청 많이 알릴 수 있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한테도 신념과 철학 그리고 사명이 네. 중요하다는 것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 대표님이랑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또 좋은 메시지가 또 이 영상에서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대표님 최근에 많이 컨설팅 진행하시고 계시잖아요. 약간 안타까운 사연이 좀 있나요? 있죠. 인생에 안타까운 사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좀 마음 아픈. 다른 한편으로는 제품적으로는 제품 망쳐서 오신 분들 꽤 많아요. 이미 제품은 만든 상태고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판매를 하신 분도 있고 판매를 갖다 하기 전부터도 그렇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품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만들었는데 판매가 전혀 안 되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모르고 그냥 자기가 공부해 가면서 인터넷 찾아가면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 소개받아가면서 만든 화장품들이 그렇게 되기가 쉽죠. 왜냐하면 전문적이라고 해야 될까? 제대로 된 프로세스로 개발된 게 아니고 약간 어설프게 작업들이 다 어설프게 되다 보니까 어설픈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죠. 최근에 저도 이제 지인이 컨설팅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그분이 처음 화장품을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이고 화장품을 만들겠다 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기획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왜 필요한지 잘 인지를 정확히 못하고 있더라고요. 기획이 안 되는데 제품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제품은 그냥 시중에서 지금 잘 나가는 제품 빨리 카피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중견 대기업들하고 아예 경쟁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99.9%가 아니라 100% 불가능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기획자가 왜 필요하냐? 기획자를 떠나서 왜 제품의 스토리가 필요하고 신념이 필요하고 철학이 필요하냐고 철학적인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탕이 돼야 그 다음 액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만의 유니크한 제품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자기만의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시중에 그냥 카피된 제품들 말고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판매에 대한 구상이 정확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화장품을 만들려고 했을 때 검색을 해보면 기획자를 찾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MOQ 얘기만 나온다든지 찾기 힘들죠. 네, 그런 형태의 포지션이 없더라고요. 일반 사람이 그런 기획자를 만나는 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을 잘 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기획을 잘하는 사람들은 기획만 잘해요. 그럼 대표님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기획부터 시작해서 뭐 디자인도 있고 제품의 내용물 개발도 있고 마지막에 이제 제품이 나오는 생산까지 모든 과정들 뭐 쉽게 얘기해서 화장품의 A부터 Z까지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걸 갖다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못 봤어요. 저 빼고. 어차피 또 그러면은 다 따로 컨택을 해야 되니까 이제 화장품 창업하려는 사람 입장에선 그게 또 이제 문제인 거죠. 화장품 이제 처음 창업하고 브랜드 만들고 제품 만들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화장품이 생각보다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정들이 있어서 네, 복잡하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혼자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누군가 이제 기획자나 그런 걸 대행해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을 찾는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할 수 있으면 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진짜 그런 사람을 찾는 게 힘들어요. 특히 화장품을 처음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생산까지 나올 때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한 군데서 다 대행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긴 되게 힘들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저한테 연락을 주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 알면 좀 말씀드리겠는데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없더라고요. 찾기 힘들어서 그래요. 네. 그렇다고 지금 잘 아시는 뭐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OEM, 그냥 ODM 해주십니다라는 데 찾아서 하면
거기서는 또 딱 그 부분까지밖에 안 돼서 사실 제품 만드는 데까지만 전체적인 다른 중요한 부분들이 다 안 돼 있으니까 그건 또 다시 찾거나 아니면 그게 빠진 상태로 제품이 나오게 되면 또 그게 더 큰 문제라서 그냥 이거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연락 주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ODM, OEM 회사를 선택을 하시면 아마 순서가 영업사원을 배정받겠죠? 만나서 미팅을 하던 통화라든지 메일을 보내든지 해서 그분들한테는 완전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뭔가 상의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집어서 얘기를 해주면 그분은 이제 그걸 연구소에 넘겨서 연구소에 개발해서 다시 받아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선택하셔야 돼요. 소리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없는 거고 뭐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선택하셔야 되고 용기회사는 또 별도로 다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상자는 별도로 선택하셔야 되고 심지어 거기 붙는 봉합 라벨 또 다시 다 선택하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제품 만드는 데만 집중을 하는 거죠, 거기는. 네, 거긴 그렇죠.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다 따로따로 해서 그 공장으로 원하는 날짜에 입고 다 시켜주셔야 돼요. 입고 시킬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입출고증이나 그런 거 정확히 장식과 규정을 지켜서 들어가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 각자 뭐 디자인이면 디자인, 기획이면 기획, 제조면 제조, 내용물 개발이면 개발, 뭐 용기면 용기 다 찢어갖고 컨택하셔서 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되게 힘들어요. 공부한다고 하기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일단 견적 문제가 생길 거예요. 상대방도 다 알아요. 이 사람 처음 하는 사람이라는 거.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제품의 초도 생산 수량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맞고 원가나 이런 걸 오픈해 주실 수 있나요? 어려운 부분일까요? 아니 뭐 이왕 뭐 네. 욕먹은 거 아니 왜냐하면 너무 말도 안 되게 원가를 진행하시는 경우들도 있다고 되게 안타까워하셨잖아요. 어떤 제품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걸 말씀드려 볼까요? 적정 MOQ 5,000개가 기본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3,000개를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다음에 견적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견적은 전체 다예요. 뭐 용기서부터 뭐 부자재 다 해서 내용물 다 해서 대부분 2,000원에서 5,000원 안에 다 들어와요. 그 시중에 유통되고 올리브영에서 보시는 제품들. 그럼 저 아시는 분은 8,500원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비싸게 주고 하실 건가? 이게 크림이었거든요. 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진짜 너무 고가의 원료를 넣었다거나 근데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이 원료가 진짜 너무 비싸서 면적이 이렇게 나와요 라고 제조업체에서 말하면 일단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제품을 말씀드리는 거에 특이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용기에 후가공을 너무 많이 했다거나 용기만 막 5,000원짜리 썼다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올리브영에서 많이 보시는 화장품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그 친구들은 더 싸게 만들죠. 대량이니까. 네, 근데 그냥 개인이 만든다고 하시면 2,000원부터 5,000원 사이에는 거의 다 들어올 겁니다. 다른 공장에서 500개 1,000개 해줍니다라는데 어딘지 모르겠지만 가서 하시면 본인들 마진은 받아야 되니까 가서 하다 보면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사실 3,000개 5,000개 하는 마진 500개에서 다 챙기는 거예요. 가격 높여서. 뭐 실사례를 들어드려야 되니까 실제로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거 2,500원? 그 언더로드 만들 수 있고 1,000개 하셨어요. 8,000 얼마에 받으셨더라. 그러면은 800 몇십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걸 정상적으로 저한테 해서 2,500원짜리를 3,000개만 하셨으면 3,000개 2,500원이에요. 750만 원. 그러면 3,000개 하는 게 더 싸잖아요. 네, 1,000개 하는 거보다 3,000개 하는 게 더 싸잖아요. 그리고 제품력도 훨씬 좋고. 대표님 밤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물론 제가 말하는 거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해요. 예외적인 경우들이 네. 있어서 하지만 그 예외적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제가 다 타고 들어가 보면 다 한 번 당하셨구나. 또 이렇게 왜 이렇게 당하시고 들어오시는지 그냥 당하기 전에 오세요. 아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획자가 있으면 너무 좋긴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들도 컨설팅 비용이 또 발생하니까요. 네. 그래서 미리 좀 안 좋은 상황까지 가지 않게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자료나 이런 강의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요청이 많아요. 지금 네. 동영상 강의 좀 만들어달라고.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 좀 그런 얘기도 다 해주고 정확한 지침 알려달라고 해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이 많아서요. 해주세요. 네, 조금씩 만들어 볼게요. 이 업계를 클린하게 돌아가는 네.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장품 상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진짜 네.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화장품 만들 때 처음에 잘 모르니까 제품 만드는 데만 집중해서 다른 되게 마이너한 조건 그런 쪽에만 너무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제품, 그 다음에 MOQ, 가격 너무 그런 쪽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스포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무언지를 파악해야 되고 제품을 만든 거는 그냥 창고에 쌓아놓으면 자기 만족인가요? 어차피 그렇게 만들면 팔기 힘드실 텐데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팔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 팔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면 그 제품을 만드는 앞단에서 되게 힘들어요. 기획해내고 뭔가를 생각해내고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지만 앞단에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뒤에서 잘 파는 게 낫죠.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하게 그냥 프로세스 위해서 제품만 만드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한번 강조하지만 제품의 철학, 스토리, 신념 이런 거, 사명 굉장히 중요하게 세팅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제품이 왜 중요한지, 사람들에게 왜 중요하고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기가 만드는 브랜드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의가 안 된다면 그건 이미 잘못된 거예요. 자기의 이 제품과 브랜드에 대해서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진짜 잘된 브랜드는 한 단어로 끝나요. 이게 안 되면 힘들다.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제품을 어떻게 만들고 뭐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MOQ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저 같은 사람 찾아서 이쪽에 맡기시는 게 나아요. 이쪽에서 훨씬 잘해요. 그리고 본인은 그런 세팅을 하세요. 나는 왜 이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가, 그런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좀 더 근본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근본적인 본질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제품 만드는 데만 헉헉헉 되면서 거기만 따라가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만들면 뭐 하실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생각해요. 나 이거 어떻게 팔지? 그때 스토리 다시 어거지로 정해요. 제품에 꾸역꾸역 맞춰갖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거 못 느낄까요? 스토리가 아니죠. 어거지로 맞춰낸 문장에 불과한 거죠. 너무 처음에 쉽게 접근을 하니까 이게 원가가 이렇게 돼서 내가 많이 남겨 먹겠네? 그렇게 또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아예 생각을 네. 못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000원에 만들어서 3만원에 이거 팔아서 6배 튀겨서 팔 수 있으면 뭐가 이득이고, 꿈을 꾸시죠. 네, 잘하시려고. 네, 꿈을 꾸시는데 그렇게 만들면 5,000원에 만들어서 3만원에 파는 게 아니라 나중에 떨이로 몇백 원에서 떨이 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보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 이거 내가 어려워서 접근 못하는 분야냐? 아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잘 연구해서 그렇게 세팅해 나가면 성공할 수 있는 분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을 거예요.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되고 있습니다. 제발. 네. 저도 이걸 찍고 있는 저도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특히 막 이렇게 뭐 잘못 만드시고 찾아오시면은 다시 새롭게 만드는 데는 처음 만드는 거 더 힘들어요. 그래서 네. 처음부터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품을 너무 많이 만들었으니까 제가 동시에 100개 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을 수도 있었고, 사실 그 당시에는 저도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못 느꼈었고, 근데 저도 계속 이 업계에서 이런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브랜드는 왜 성공하고 어떤 브랜드는 왜 실패할까? 분명히 이 제품은 흠잡을 데 없이 다 괜찮아. 근데 뭐가 빠져있지? 최근에도 있었어요. 최근에 제품 개발한다 나 이런 거 하는데 대표님이 이 업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럼 이것 좀 도와달라고 갖고 왔는데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보자마자 와 이거 진짜 잘했다. 그분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자기 너무 제품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브랜드가 한 문장으로 뭐예요? 대답을 못해. 이 브랜드가 뭘 나타내고 싶은지가 안 느껴져.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소비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그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생각하더니 뭐 모공을 수축시켜주고 그래서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한테 좋아요. 세상에 모공 수축에 좋은 브랜드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이 브랜드는 잘 만들긴 했으니까 돈을 엄청 때려박으면 이건 대기업에서 가져가면 잘 되겠다. 대기업에서 마케팅 비용 퍼버갖고 하면 되겠다. 보통은 자기가 어떤 제품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전에 그 제품을 왜 하는지, 왜 하려고 하는지를 좀 먼저 사전에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제품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다 보면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브랜드에 대한 철학이나 신념 도출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스토리, 어거지로 그냥 가상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는 진정성이 없어서 고객들이 금방 알아차릴 거 아니에요. 되게 울림이 없잖아요. 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통 저한테 처음 와서 저랑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스토리가 될 만한 게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얘기해보면 다 스토리가 나오시더라고요. 다 있어요. 자기의 그런 스토리 있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제품 개발이 순서가 이루어져야지, 먼저 제품을 어떤 걸 하겠다고 정해놓고 만드는 경우들 대부분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어거지성으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스토리를 갖다가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앞뒤가 잘 안 맞는 스토리가 나오거나 되게 식상하고 뻔한 스토리가 나오거나 브랜드 철학으로서 스토리로서의 전달과 감정의 울림을 줄 수가 없죠. 만약에 저를 그렇게 해볼까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거는 100% 기부되는 화장품 브랜드. 세상에 대한 사랑을 하는 저만의 신념 위에서 나오는 브랜드죠. 확실한 브랜드 철학이죠. 그럼 어떤 제품이 만들어져야 되냐 했을 때 정확하게 그 스토리대로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들한테 주게 될 거고, 그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화장품이 뭘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스킨케어를 동시에 쓸 수가 없으니까 하나로 합쳐놓은 제품을 써야겠다. 그랬을 때는 뭔가 올인원성의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분들이 어느 환경에 있을지 모르니까
보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뭐 깨지거나 불편하거나 하지 않게 튜브로 만들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분들은 하나 받았을 때 오래 쓰셔야 되니까 좀 대용량으로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제품이 접근돼 가잖아요. 근데 브랜드 철학, 사랑이라는 개념에서 튜브까지 전달되는 철학과 스토리에 의해서 정확히 제품 개발로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철학이 사랑, 그럼 되게 막연하죠. 그게 어떻게 제품까지 가는지의 흐름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시타라는 브랜드, 죽지 않는 지구가 그 브랜드의 사명이었잖아요. 죽지 않는 지구라는 건 굉장히 친환경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 그 브랜드를 만들어간가 했을 때 완전 100% 생분해되는 플라스틱 용기를 개발해낸 거잖아요. 수년간 개발해내서 결국 그 브랜드에 대한 철학을 객대로 제품을 만들었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한테 그 제품이 굉장히 호응을 얻었죠. 그래서 브랜드 철학하고 제품은 완전 뚱딴지 같은 별개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 브랜드의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고객들한테 전달돼서 거기에 맞는 고객들을 모으게 되는 거죠. 단에서 말씀드린 브랜드 철학과 스토리와 그 메시지가 명확하고 사람들한테 진정성 있고 울림을 줄 수 있으면 별도의 마케팅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요새는 자기가 콘텐츠를 찍어서 얼마든지 알릴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고객들한테 울림을 줄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었다면 모두에게 울림이 가는 건 아니죠.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근데 그 메시지를 좋아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다. 동의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마케팅이 돼야죠. 왜 이게 돈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자기는 그냥 스스로 영상을 가볍게라도 찍어서 아니면 그걸 갖다가 뭐 메시지 형태로 글로 날리든지 뭐 해갖고 세상에다가 이렇게 알리기 시작하면, 광고를 갖다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걸 갖다 퍼나르기 시작하고 서로 알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안 들죠. 빵원 마케팅인가요? 빵원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전기비도 들어가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 자기가 영상 편집할 줄 모른다 그러면 요새 편집만 대행해주는 데들 되게 싸잖아요. 몇만 원이면 되니까. 그런 비용은 조금씩 들어갈 수 있지만 규모를 갖춰서 하는 마케팅들은 뭐 최소한 500만 원대부터 월에 시작하잖아요. 중견 브랜드들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쓰죠. 억대 이상의 비용들을 월에 쓰고 하니까 그런 마케팅들 말고, 그게 꼭 마케팅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 그 브랜드가 제대로 된 고객들에게, 이 브랜드가 필요한 고객들에게 알려지고 브랜드가 그걸 통해서 이제 성장해 나갈 수가 있고 성장 동력이 되는 거. 팬들이 생기니까 팬덤이 생기는 마케팅이에요. 이게 이런 브랜드 이런 전개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또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자꾸 저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탈모? 저도 이제 막 탈모가 많으니까 뭐 액조 효소가 어떻게 들어가고 비오틴이 어떻게 들어가서 탈모에 좋고 뭐 임상이 어떻고 그래서 막 이렇게 몇 프로 개선됐고 막 이런 화면 보여주면서 이런 거 말고 제발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제기업에서 하는 거고요. 이러이런 성분들이 탈모에 좋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솔직하게 탈모에 대해서 풀어가는 거죠. 나는 이런 식의 탈모를 겪었고 우리는 탈모에 대한 철학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을 거고 솔직히 탈모는 이렇고 내 제품이 그래서 당신한테 어떤 탈모에 도움이 줄 건지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임상이 어떻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브랜드의 정확한 철학, 스토리, 신념 세팅하고 잡는 과정, 발견해내는 과정, 그런 과정들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 제품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제품에 대한 내용물도 만들어야 되고 전체적인 그 브랜드에 대한 디자인, 그냥 단순히 디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브랜드에 대한 색상, 무드, 그 스토리를 통한 그 디자인, 여기저기 보면서 뭐 예뻐 보이고 잘 나가고 뭐 좀 있어 보이는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를 통한 디자인, 그 스토리를 표현하는 그런 디자인이 들어와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잘 못하는 거죠 다들. 이 디자인이 별개가 아니라 다 스토리를 통해서 색도 나오는 거고 디자인도 나오는 거고 거기에 따른 부자재도 나오는 거고 용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다 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종이의 재질까지도 이 모든 게 다 유기적으로 하나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에서. 다른 데는 이제 뭐 스토리에 대한 거나 철학, 신념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죠. 신경을 쓰더라도 그냥 그거는 앞에서 살짝 보여주기 위한 맛배기형으로 그냥 지나갈 뿐, 그게 메인이 중심이 돼서 제품을 개발해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개발 방식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디자인도 뭐 디자인 업체에 맡겨서 그냥 요새 좀 예뻐 보이는 디자인을 갖다 여러 개 뽑아놓은 다음에 그렇게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한 단어에서 디자인이 와요. 그 한 단어, 뭔지 모르는 그 한 단어를 찾아내서 거기서부터 개발을 해내는 그런 과정들과 능력은 다른 업체들에서는 보기 힘들 거예요. 그저 뭐 원 오브 댐의 제품이 나오지 않아요. 진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제품이 나와요. 저는 그렇게 흔한 제품을 만드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온 인생 자체가 눈도덕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잘 되게 해드리고 싶고, 어디 가서 좀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아까 말한 그런 정확한 메시징이 있는 제품을, 최고급의 품질의 제품, 또 디자인도 너무 멋진 제품들을 만들어서 그 다음 단계가 수월해지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되게 많이들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라서, 그냥 요새 공장들 다 수준 높고
있고 내용물 상향 평준화 돼 있는데 그냥 그거 받아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요새 내용물들 다 잘 만드는 건 맞는데 되게 미세한 차이로 그걸 잡아내는 능력들이 있거든. 미세하게 더 좋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사실 좀 어느 정도 레벨로 올라가면 그 작은 차이가 제품의 차이를 좀 크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명품이 괜히 명품이 아닌 게 명품이랑 일반 제품이랑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차이예요. 옛날에 그런 말도 있지 않나요? 광고 카피 중에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뭐 이런 거. 맞아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세한 차이를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그 이제 연구소에서 만들어내는 거고 기획자가 그 작은 차이를 계속 샘플링을 통해서 잡아내면서 약간의 이 극도의 상위의 수준까지 올려내는 능력. 요거는 약간 또 타고나는 거거든요. 약간 소믈리에 같은 거라고 할까? 와인 소믈리에? 그런 내용물 소믈리에라고 하면 그런 거를 갖다 좀 미세하게 잡아내면서 품질을 올리는 능력. 요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 거의 많지 않은데 저는 좀 있죠, 그런 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내용물을 개발하고 있고 근데 그게 차이가 되게 이제 명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그 미세한 사용감이 있어요. 일반인들은 잘 못 느끼는. 뭐 살짝 더 끈적인다든지 살짝 더 지속력이 어떻게 된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아침부터 밤 잘 때까지의 그 내용물을 계속 상태를 체크하거든요. 피부에서의 상태. 그게 또 그날 피부 컨디션에 따라 다르고 날씨에 따라 다르고 습도에 따라 다르고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내요. 조건별로 그걸 다 체크해내서 잡아내는 그 정도 경지까지. 그렇게까지 해서 나왔을 때는 최소한 내용물에 대해서는 그 누구한테 가도 비판을 듣진 않죠. 그냥 평균적으로 제조사에서 내놓는 내용물들은 평균치에 주로 맞춰져 있어요. 중간에 맞춰져 있고 이제 거기서 가지고 그걸 커스터마이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이게 좀 더 예민하거나 더 까다롭거나 아니면 진짜 좋은 제품 많이 써본 사람들한테 가면 일반인들은 받아보고 이 정도는 괜찮네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이거 뭐야 이러거든요. 이게 음식하고 똑같아요. 진짜 좋은 거 많이 먹어본 사람들한테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프랜차이즈 음식도 맛있지만 진짜 미식가들한테는 프랜차이즈 음식 맛이 없잖아요. 네,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지금 상향 평준화에 대해서 내놓는다고 하는 내용물 품질이 딱 프랜차이즈 수준이에요. 거기서 그걸 갖다가 좀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기획자의 능력이에요. 어떤 내용물을 이렇게 미세하게 컨트롤을 해가면서 되게 높은 수준까지 개발해내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다.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 뭐 요새 제조업체 상향 평준화돼서 다 괜찮다, 그거 받아서 써도 된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음식도 맛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했을 때는 뭐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약간 더 미식가들한테는 그 말은 또 틀린 말이 되니까. 우리는 그 상위권까지 다 맞춰야 되거든. 사실 그 상위권의 사람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주거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온단 말이야. 자기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음식에 되게 저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뭐 유튜브에서 이거 되게 맛있다고 어느 집을 선전하면 그 집은 안심하고 믿고 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되게 뷰티 인플루언서 유명한 사람이 이거 진짜 써봤는데 내 돈 내산인데 너무 좋아 라고 만약에 얘기했을 때는 그 밑에서는 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그 사람들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든다는 거는 되게 미세한 컨트롤이 필요한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제조사에서 던져주는 수준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 대표님이 그렇게 미세한 수준까지 다 맞춰서 제품 개발 도와주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일을 받죠. 옛날에는 너무 일을 많이 해갖고 네. 그렇게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한 명 한 명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일을 줄여서 하고 있어요.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겠네요. 또 그렇게 말하면 또 너무 건방져 보이니까 힘든 건 아니고 순서대로 오시면 되죠. 한 달에 요만큼만 하니까 제가 거기서 더 안 하니까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원래 맛집 들어갈 때도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거. 맞아요. 네. 대표님께서 화장품 브랜드 개발을 진행을 하실 때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브랜드에 대한 철학, 신념, 스토리를 구상 및 세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이 첫 번째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품, 화장품 만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아예 빼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으로 치면은 뭐라고 할까요? 약간 뇌와 자기 사상,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상과 철학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자기 인생이 달라지. 그런 것처럼 제품도 똑같아요. 생명체라고 보거든요, 저는 제품이. 그럼 제품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 그 브랜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또 그거를 통해서 제품이 선정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내 브랜드에 대한 어떤 사상, 조금 더 뭐 깊게 얘기하면 우리 브랜드가 어떤 걸 해나갈 건지에 대한 사명,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하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는 게 순서에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신념과 스토리에 맞는 개발 제품을 선정을 하는 과정이네요. 네. 그래서 스토리와 제품을 바탕으로 해서 한 브랜드명이 생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한 키 컬러나 무드를 정하고 제품 디자인까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여기서 예쁘게 그냥 디자인하고 되게 트렌디하게 디자인하고 이런 거 중요하다기보다는 앞에 말한 그 작업들, 그러니까 그 브랜드의 메시지, 철학, 사명에 따른 디자인을 하는 거죠. 거기에 연결된 디자인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게 잘 갖춰진 다음에 내용
내용물에 대한 샘플링을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건 조금 다르게 보는 좀 시각이 있으세요? 샘플링 하실 때도? 그렇죠. 일반적인 회사들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제조 공장을 선택을 하겠죠.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제조 공장을 선택해서 그쪽 연구소에서 영업사원을 통해서 내용물을 받을 거예요.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렌징 밤을 한다. 그럼 클렌징 밤에 대한 내용물을 요청할 거고 거기에 대한 그 제조사가 제안해줄 수 있는 클렌징 밤의 샘플들을 뭐 몇 가지 형태로 받을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보통 보고 이거 괜찮네. 그래서 선택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조금 이거 살짝 이렇게 좀 더 변형해 주세요라고 하거나 이게 일반적인 진행 과정이죠. 이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타고난 그런 능력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일반인들이 좀 느끼는 것보다 좀 더 마이크로하게 들어가서 잡아내는 개발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제품이 진짜 명품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갑자기 내가 만든 제품이 뭐 크리스찬 디올이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더 고차원적인 내용물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실 명품 내용물들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안에 이런 거를 잘 잡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발자들이. 이거를 되게 미세하게 컨트롤 해나가면서 수정해 나간다는 거죠. 그게 뭐 향일 수도 있고 질감일 수도 있고 네. 점도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되게 미세하게 수정을 해서 일반인들은 뭐 이거나 뭐가 달라? 라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그 차이가 민감한 사람들은 거기서 차이를 느끼고 내용물의 수준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내용물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약간 그런데 둔감하거나 일반인들은 거기까지 못 잡아내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걸 미세하게 그런 걸 아는 분들이 있어서 네. 이 제품이 좋다는 거를 그런 걸로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또 재구매를 일으키는 거고. 맞아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와인 소믈리에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걸 잡아내는 능력, 뭔가 그 미세한 걸 느끼는. 제가 또 우연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선구적인. 네, 제가 그런 쪽으로 많이 내용물들을 여태까지 향상시켜 왔죠. 초반에 소프트웨어적인 작업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잘 부합하는 어떤 텍스트나 이런 거를 배합시키는 거. 조화롭게. 맞죠. 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역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서 그 브랜드에 대한 신념과 네. 메시지 세팅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거에서 다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안 정해놨으면 지금 하는 행동들이 다 따로따로 놓을 거예요. 디자인 따로, 내용물 따로, 등등 다 따로따로. 그러면 이게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가 아니라 팔다리가 분리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의 세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게 앞에서의 세팅이 잘 안 되면 방향이 이상하게 간다든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문제없이 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문제없이 갔다 뿐이지 결국에는 그게 뭔가에 대한 얘기를 못하게 된다? 이 제품은 뭔가 그런 상태가 가는 거죠. 샘플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컨셉에 맞는 메커니즘을 설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전체적인 기능 및 원료를 세팅한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과정일까요? 이제 그 제형을 잘 잡아놨으면 제형이 어떤 원료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설계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럼이라고 해볼까요? 세럼의 제형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사용감으로 좀 잘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원료들의 형태를 구성하는 원료가 아니라 거기에 컨셉이 되는 원료들을 설계를 하는 거죠. 집을 갖다 씌워가는. 세럼이 어떤 거를 표방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피부 진정 세럼이다. 피부 진정에 대한 원료를 좀 세팅을 하고 네. 플러스로 나는 이건 피부 진정이지만 당연히 보습 기능도 있어야 되고 탄력도 있어야 되고 미백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갖다 붙여서 세팅하는 게 아니라 또 조화롭게 어색하지 않고 조화롭고 네. 서로 또 연관성을 갖게 그렇게 세팅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그 다음에 디자인 방향에 따른 부자재를 서칭하고 선정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부자재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부자재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네. 부자재는 크게는 화장품에서 많은 부자재가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면 내용물 담을 용기, 겉으로 싸고 있는 박스, 그 다음에 라벨 같은 것들, 이 정도가 대부분 큰 부자재들이겠죠. 근데 이제 용기가 어떤 용기가 내용물과 잘 어울리고 브랜드의 메시지와 디자인 방향에 맞는 용기를 잘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들이죠. 용기 같은 경우는 가격에도 많이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용기는 최대한 값싸지만 디자인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용기를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용기 선택을 잘못해서 뭐 흘러내린다든지 아니면 녹는다든지. 애초에 품질 수준이 안 되는 용기를 썼을 때 내용물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물이 거의 오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잘 타고 흘러나오거든. 이런 거는 이제 제조사에서 품질 팀이 있어요. 그쪽에서 우리 용기를 가지고 그 내용물과 적합성을 테스트를 해줘요. 궁금한 게 이 MOQ 500, 1000 이런 데는 품질 테스트를 안 하는 곳도 있나요? 있어요. 하더라도 내부적인 프로세스가 정확히 없기 때문에 그냥 감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감적으로. 왜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품질 테스트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쭉 있어서 그걸 갖다 체크하고 서류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감으로 이렇게 말하면 또 웃길 수도 있지만 뭐 대충 이렇게 흔들어보고 안 새네? 그건 이제 회사가 너무 규모가 영세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고 경우에는 네. 그렇게 아예 안 하는데도 좀 보긴 봤어요. 뭐 내용물도 우리가 좀 커스터마이징을 했잖아요. 조금
내용을 이제 수정했잖아요. 그럼 이 내용물이 실제로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고온에 견디는지, 저온에서 또 견디는지, 네.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해봐야 되고, 그게 문제가 없었을 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되게 평범한 내용물들이 항상 했던 거니까 그 안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조금 바꿨다, 틀었다 이랬을 때는 그거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네. 문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미팅하신 분은 향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향을 갖다가 어떤 내용물에 일정 성분 이상 많이 섞게 됐을 때는 내용물이 분리가 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보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용기가 자외선을 받으면은 그 약간 투명 용기였는데 안에 내용물의 색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반품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천연 화장품들은 그런 게 좀 심해. 아, 천연 화장품들은 햇빛을 받으면 색이 다 날아가요. 그래서 그걸 갖다 막죠. 네, 네. 그래서 그걸 QC 쪽에서 그 품질 부서에서 코멘트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천연 내용물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린이었어요. 네. 녹색 천연 내용물이었는데, 이건 당신이 가져온 용기는 투명해서 이게 다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상온에 놔두면 날아갈 거다, 색깔이. 그럼 네. 초록색이 투명해질 거다. 네. 이런 것들 사전에 정보를 줘서 너네가 디자인을 할 때 이걸 갖다 안이 안 보이도록 막아라. 이런 코멘트를 줘야지 제대로 된 QC거든요. 이런 정보를 안 주고 진행하게 되면은 나중에 뭐 되게 당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정보 하나도 모르다가 나중에 그 소비자가 클레임이 걸었어. 이거 갑자기 하얘졌어요. 막 네. 이 불량 아니에요? 애초에 막을 수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CT 테스트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를 많이 해본 경력이 있는 회사들이 중요한 거고, 많이 해본 회사들은 어떤 용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굳이 해보지 않아도 되게 많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잘못하면 생산해놓은 제품 전부 다 날릴 네, 수 전산 있습니다. 폐기해줬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MOQ랑 견적 산정 및 확정을 하는 단계로 제일 간다고 했어요. 관심이 많으신 부분들이잖아요. 네. MOQ도 평균적으로 정해놓은 공장에서 뭐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게 5,000개겠죠. 거기서 어떤 것들을 갖다가 좀 줄여서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5,000개가 안 되고 10,000개부터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또 제조사와의 어떤 그런 관계에 의해서 좀 그 MOQ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MOQ를 서로 산정을 해요. 만드는 쪽에서는 최대한 줄이려고 할 거고, 공장 쪽에서는 최대한 늘리려고 할 거고, 네, 그런 걸 서로 잘 조율해서 MOQ를 정하고, 그 MOQ에 따라 또 견적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작게 만들면 당연히 비쌀 거고, 많이 만들면 좀 싸질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견적을 산정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출고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생산하고 출고하는 과정이 또 생각보다 그 안에서 많은 또 긴 과정들이 있어요. 요새는 특히 제품을 만드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생산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요. 물론 이제 일이 없는 공장들도 있겠지만, 일이 없는 공장들 빼고 그런 공장들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공장들은 다 일이 밀려 있잖아요. 대기가 되게 길다. 최소 생산 기간을 얼마나 잡는 게 좋을까요? 부자재 생산과 실제 완제품 생산까지 다 해서 아무리 못해도 3개월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부자재에 따라서 뭐 요새 튜브 같은 경우는 완전 대란이니까 튜브를 통해서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반년 이상도 갈 수 있죠. 화장품의 공정은 다 따로따로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지만, 결국에는 아까 말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의 유기체로 엮어지는 과정, 이게 다 따로따로 난립해서 개발이 되면 안 된다. 보통은 어떻게 해요? 따로따로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게 앞에서 그 중심을 잡고 개발하지는 않을 테니까. 저는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어떻게 혼자 해보려고 뭐 디자인을 따로 알아보고, 이거 만드는 거 따로 알아보고, 네. 패키징 따로 알아보고 다 혼자 해보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 말씀은 그걸 다 따로 하다 보면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문제라는 표현보다는 제품이 경쟁력이 없는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애초에 저는 철학신념 스토리를 생각을 구체적으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신념 스토리가 철학적이고 뭔가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소리를 저는 자꾸 하는 거죠. 거기를 통해서 모든 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서 고구마 줄기 이렇게 먹듯이 쭉 하나로 타고 이게 돼야 되는 건데, 다 따로 놀게 되면 그런 느낌이에요. 무슨 음식 먹는데 재료가 되게 좋은 것들이 다 따로 있는데 맛이 없어. 네, 재료가 조금 딸리더라도 하나의 그 레시피를 정확히 돌아갔을 때 이게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이 과정 중에서 어떤 게 부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은 뭔가 디자인적인 게 약간 아쉽긴 해. 하지만 다 이 철학 안에서 정확히 다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모자라도 다 같이 잘 돌아. 뭐 내용물이 조금 딸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안에서 다 잘 돌아가. 그러니까 뭔가 중심이 잡히면 그 안에서 놀거든요. 그러면 서로 보완을 해주면서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있죠. 좋은 브랜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도덕책에 나오는 뭐 철학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한 키예요, 제품 개발에. 제품을 만드는 모든 공정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주는 나침판 같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걸 네. 내비게이션, 이걸 하나 딱 네. 잡아놓고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품 개발 하다 보면 되게 힘든 부분도 많아요. 특히 개인들이 하다 보면은 막 지치고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아, 이거 내가 괜한 선택한 거 아니야? 자신감 계속 떨어지거든, 처음 하고 다르게.
그럴 때 이거 나를 갖다가 여기서 힘을 내고 지켜주게 하는 거는 그 브랜드에 대한 나의 사명이 네. 정확하게 이게 존재하면 힘든 순간들이 중간중간 와도 이걸 보고 나아갈 수 있어. 제일 처음에 꼭 이 제품에 대한 정확한 문장을 잡아라. 더 나아가서는 한 단어를 잡아라. 그게 자기의 철학이든 아니면 그게 소비자들에게 우리 제품을 통해서 이득 줄 수 있는 하나의 메리트건, 하나의 사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 하나 더 추가하자면 고객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고객들을 생각한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내 제품이 고객한테 어떤 이익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고객들이 이걸 필요로 하는 거니까. 그냥 자기 만족에서만 만드는 것보다는 고객의 그런 현재의 이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정확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또 지금 화장품 시장이 많이들 만들던데. 엄청 포한데 그것도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좀 있긴 한데 이 주제는 또 한 번 다시 다룰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품 보통 만드실 때 성분 같은 거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진짜로 이런 성분들이 효과가 있는지. 어려운 얘기죠. 근데 근본적인 거 말씀드리면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비타민 같은 거죠. 건강 보조식품 같은 거예요. 피부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피부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준다고 할까? 이게 썼을 때 엄청 뭐 피부가 갑자기 까맸는데 하얘지고 이런 건 아니죠. 뭐 이거 쓰면 되게 미백 효과가 뛰어나다. 안 썼을 때보다는 조금 좋아져. 근데 썼다고 해서 극적인 변화는 없다. 여드름 케어? 이거 쓰면 여드름이 좀 더 막 활개를 칠 수 있는 걸 좀 막아주는 정도의 효과는 있는데 기존에 있던 여드름을 치료해주는 건 아니거든. 치료는 피부과 가셔야지. 그 정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분이 뭔가 여드름에 되게 효능이 커서 이걸 쓰면은 여드름이 다 사라진다? 이거는 약간 과장이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들어가냐 또 문제죠. 화장품이 전체 100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1%가 들어가냐 뭐 10%가 들어가냐 100%가 들어가냐 문제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화장품의 성분들은 거의 1% 미만 정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100%에서 1% 정도의 성분이 들어가는 걸로 피부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생각하시는 정도의 효과가 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화장품은 잘 쓰면 피부에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건 기초 화장품을 얘기한 거고 이제 색조는 또 다른 얘기고 색조는 이제 색을 내는 거니까 그건 또 다른 얘기고. 그럼 기초 화장품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기능은 뭘까요? 기초 화장품의 가장 큰 기능을 하나 꼽자면 전 보습이라고 봐요. 그게 가장 메인이에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고 가장 큰 효과예요. 그리고 이게 피부에도 수분 공급이 엄청 필요해요. 몸에 수분이 없으면 피부도 수분을 계속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런 수분 공급 기능, 피부에 수분만 제대로 공급돼도 피부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 해결돼. 트러블 뭐 이렇게 막 각질이 난다거나 여러 트러블도 사실 피부에 수분 공급을 원활하면 그런 거 난리도 없고 그리고 되게 활기 있어 보여요. 사람이 되게 다이어트 할 때 극도로 수분 컨트롤하면서 막 늙어 보이고 쭈글쭈글해 보이고 하잖아요. 피부에 수분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피부에 수분이 공급이 잘 되면 사람이 되게 화사해 보이고 뽀사시해 보이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기능은 수분 공급인 것 같아요. 뭐 그 외에 또 이제 뭐 탄력, 뭐 주름 개선, 기미 뭐 이런 것들 많이 선전하는 것들 그런 건 약간 더 부수적인 기능,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기 힘든 오랫동안 어떤 효능 성분을 되게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는 나타날 수 있지만 근데 수분은 즉각적인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화장품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냥 토너 하나만 쓸 때가 많아요. 저는 수분 공급만 딱 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 별로 안 써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되게 고급 일식집의 단골이었는데 그래서 너무 단골이다 보니까 그 셰프님이랑 저랑 둘이서 술 마실 때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되게 고가의 안주들이 많은데 안 먹어요. 자기는 그냥 단무지만 먹어. 내가 이거 제 거 드시라고 막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 먹게 된다고. 그건 것 같아. 나도 명품 화장품 너무 많고 화장품 종류가 너무 많은데 내가 개발했던 화장품 많고 다 많은데 안 쓰게 돼. 그냥 토너만 쓰게 돼. 그것만 써도 충분하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팔아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럼도 좋다 그래야 되고 뭐 크림도 좋다 그래야 되고 막 그러잖아. 물론 이제 그게 필요할 때는 있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근데 저는 특히 피부 트러블이 많은 사람이니까 원래 그런 사람일수록 최소한으로 쓰는 게 좋다. 뭐 괜히 막 조금 더 리치한 거 썼다가 조금 더 오일리한 거 쓰고 그러면은 피부 트러블 나니까 진정 효과 좋은 토너 하나 정도 쓰면 좋다. 왜냐면 저는 숨기고 싶지 않아서 항상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걸러서 들으세요. 제가 뭐 팔아먹기 위해서 이런 걸 찍는 거 아니라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펼쳐보지 못하고 세상에 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펼쳐보지 못하고 망하진 않겠죠. 뭔가를 하다가 망하겠지만 별 성과가 안 나고 망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네, 맞아요. 꼭 한 가지 이유는 아니겠지만 대략 제가 생각나는 이유를 갖다가 뭐 좀 잠깐 얘기를 해보면 본질적인 제품력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제품을 갖다가 상급 수준으로 만들지 않고 평범하게 만들면 그냥
평범한 제품이니까 메리트를 못 느낀다. 아니면 되게 거기서 이제 가격적으로 쳐야 되는데 조그마한 업체들이 가격적으로 치기는 규모의 경제상 힘들거든요. 큰 업체들은 대량으로 만드니까 공장이나 부자재 같은 거 단가를 확 낮춰서 만들 수 있지만 개인들은 그걸 갖다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아예 그냥 내용물을 갖다 되게 고급으로 확 비싸게 만들어 버려갖고 고급화 전략을 쓰는 게 안 그러면 밑에서 경쟁하게 되면 되게 가격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 또 두 번째는 베끼기 문제.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잘 나가는 걸 갖다가 그대로 베껴서 비슷하게 베껴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엄청난 경쟁 영역으로 확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자적인 메시지와 철학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나만의 목소리, 나만의 스타일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건데 불나방처럼 그 불에 확 끼어드는 거야. 엄청난 경쟁 시장으로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어떻게 이기느냐고요. 되게 힘들잖아요. 이제 잘 나가는 걸 베껴갖고 온다는 거는 다들 많이 그러고 앉아있고 그러면 경쟁 시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뭔가 독특하고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는 생각들, 벗어나는 제품들 그런 게 되게 독특하고 그 사람만의 그런 유니크한 목소리가 있다. 그럴 때 소비자들이 거기에 오히려 더 반응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브랜드들은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이제 물론 대기업이나 큰 브랜드들은 이제 그 경쟁 안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루틴이 있으니까 그렇게 간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소규모 브랜드들이나 작은 기업들은 뭔가 자기만의 목소리가 확실해야 된다. 왜 확실해야 되냐? 경쟁 안 하려고. 경쟁이 없는 영역으로 빠져나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게 있어요. 판매를 하는 방법 자체를 잘 모르나. 그러니까 막연하게 오픈마켓 뭐 쿠팡 열려있고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만들어서 팔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되게 막연한 생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사실 거긴 열려있으니까 그렇게 올려놨을 때 과연 그 제품을 누군가 보고 살까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스킬들이 있죠. 사실 정해진 스킬들이 있고 내가 이걸 어떻게 마케팅해서 어떻게 가져다 팔아야 될 것인가의 지식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식이 없이 되게 막연하게 접근한 거예요. 내가 거기 들어가서 조금 뭐 마케팅 회사 써서 뭐 하면 되겠지. 되게 막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의외로 다 그러고 앉아있다니까. 네, 많은 분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제가 얘기해보면 깜짝 놀라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팔리겠지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고 쿠팡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내가 광고 조금 하고 리뷰 좀 이렇게 잘 쌓아가면 하면은 팔리는 거 아니야? 되게 위험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어떻게 이걸 공부하냐, 내가 어떻게 그런 그 스킬을 알 수 있냐 했을 때 요새 온라인상에서 코칭 교육들이 되게 많아요. 비싸지 않은 것도. 정부에서 하는 무료 교육들도 있을걸요. 그리고 이제 뭐 쿠팡이나 뭐 네이버 같은 데는 자체적인 교육들도 되게 많아요. 파트너스 교육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무료 교육들이에요. 그런 거 다 찾아서 듣고 영상 다 보고 하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판매 스킬을 알아야 돼. 어떻게 싸우는지를 알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눈으로 보고 뭐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 자기가 싸워보고 스킬을 익히고 보고 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업체들이 이제 못 크고 중간에 망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진짜 제가 여러 번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보니까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을 너무 믿어요. 제가 진짜 많이 듣는 말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뭐 공동구매를 뭐 하는 뭐 내가 아는 사람이 뭐 피부과 영업 레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만들면 피부과에 낼 수 있을 것처럼 다 되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누가 도와주기로 했어, 누가 여기 뭐 싱가포르에 수출 도와주기로 했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게 메이드 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완벽한 신생 브랜드, 아무것도 홍보 안 된 브랜드를 그 사람들이 도와주긴 되게 힘들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도와주죠. 도와주는데 어느 정도 자기가 준비가 됐을 때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그걸 세팅해놓고 판매할 수 있는 상태로 매력적인 그 브랜드를 만들어 놨을 때 그 사람들이 도움이 돼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내가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에 막 입점시켜주고 막 이런 거 안 되고 설사 어거지로 입점을 시켰다 한들 판매가 안 되죠. 내 브랜드를 누가 봐도 사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랬을 때는 되게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내기만 하면 도움 준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말했던 이런 이유들 때문에 크게 생각되는 거는 브랜드들이 쉽게 생기고 또 쉽게 망해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앞에서 제일 처음에 말했던 제품은 확실히 잘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런 마케팅 스킬이나 판매 스킬을 잘 익혀서 쿠팡에서 팔았을 때 제품을 잘 못 만들어요. 재구매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재구매가 들어오게 하려면 제품력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 재구매가 나올 수 있는 패턴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메시지 세팅이 중요한 거예요. 그 브랜드의 철학과 메시지가 정확했을 때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이미 어느 정도 팬덤을 갖고 들어온 거거든요. 고객들은 그 상태에서 제품까지 좋아버리면 안 떠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제품만 어떻게 홍보하게 보이게 해서 좀 돈 좀 써갖고 그렇게 들어와서 그 제품을 샀을 때는 그 제품에 대한 이런 충성도를 가지기가 조금 힘들죠. 물론 그 사람 너무 좋으면 쓰겠지만 신념이랑 철학 메시지를 선정하는 게 어려운 과정인데. 그게 어렵다는 개념보다는 좀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브랜드 철학과 메시지를 내가 거짓으로 소설처럼 만들어내는 거는 진정성이나 그 전달되는 감정이 많이 떨어지죠.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정확히 자기 철학을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게 없잖아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철학을 정확히 얘기하면 자체가 그 브랜드를 되게 유니크하게 만들어요. 근데 남의 거를 벗기고 생각 없이 따라가면은 아무 유니크함이 없고 그냥 그것 중에 하나가 돼버리니까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아무런 감동과 울림을 줄 수가 없어요. 메시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때려봤나? 그렇죠. 메시지가 없으면 세상이 정해놓은 마케팅 규격에 의해서 수여해야겠죠. 그러면 돈이 많이 든죠. 네. 진짜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한다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그거를 갖다 정말 필요한 병만 써야 되는 거고 최소화시키고 마케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조금 쓰고 많이 팔. 세대가 정확한 브랜드들은 진짜 최소한의 그 비용으로 엄청난 효율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걸 연구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 품질 문제. 제품의 품질은 뛰어나야 한다. 그래야 어떻게든 한번 팔았을 때 재구매를 유도시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중에 잘 나가는 걸 그냥 베끼지 마라. 경쟁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만의 독창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세 번째는 판매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 마케팅과 판매에 대한 기술을 어느 정도는 학습을 해놔야 된다. 최근에 학습받을 수 있는 매체들이나 수단이 많으니까 비용 거의 안 들이고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을 믿기 전에 자기가 먼저 실력을 갖춰야 돼. 주변 사람은 실력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도와주기가 힘들다. 화장품 브랜드 컨설팅 하시면서 대부분 브랜드의 방향성을 고민 많이 하세요. 워낙 또 레드 오션이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고민이 드는 이유 자체가 기존에 있는 시장에 잘 나가는 것들을 보고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진짜 되게 천재적이거나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냥 안정적으로 그 시장을 보겠죠? 단순하게 뭐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고 뭐가 잘 팔리고 이러다 보면 되게 경쟁이 심화된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데 그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좀 쉬운 방법이다 보니까 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입장 바꿔갖고 생각해봐도 제가 처음 화장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뭘 볼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따라 만들까에 대한 걸 연구할 거고, 네, 그럼 그걸 따라 만들 수 있는 이제 회사들을 찾을 거고 파트너들을 찾을 것 같아요. 뭐 디자인을 해도 디자이너 비슷하게 이런 분위기를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겠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치열한 레드 오션의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죠. 자기만의 독특한 유니크한 게 있어야죠. 저도 오히려 이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화장품을 하겠다 그러면 기존 시장을 아예 보지 마세요.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엄청 많이 짜보세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만의 아이디어로 꽉 짜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도 좋으니까 그 다음에 기존 시장에서 나중에 그게 이제 방향이 어느 정도 틀어졌나를 보는 정도? 왜냐하면 자기만의 독창적인 게 안 나오고 시장을 따라가게 되면 걔네 같이 경쟁하려면 너무 치열하다니까요. 그게 레드오션이고 그냥 블루오션을 여기서 만들어 놓고 이걸로 활동해보는 게 어떨까? 나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아까 막 스케치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거 어떻게 하면은 찾아갈 수 있을까요? 아, 이건 좀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항상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되고 아이디어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대표님이랑 컨설팅 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나요? 그렇죠. 없다면 대부분 없이 찾아오시지만 같이 고민해요. 어떤 걸 할지. 저는 그 고객들이랑 무슨 제품을 개발할 거에 대한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좀 틀을 짤 때 기존에 있던 식상한 내용이 아닌 좀 새로운 내용으로 그 브랜드를 갖다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해요. 기존에 있던 거를 그대로 따라가고 비슷하게 카피해 가다 보면 이 브랜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두 번째로 또 생각이 드는 거는 결국에는 이거 되게 근본적인 얘기인데 문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소비자들의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다면 그 브랜드는 반드시 성장할 수 있대요. 근데 문제 해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여드름이 있는 사람들이 뭐 트러블 피부를 위한 화장품을 만든다. 네. 이런 문제 해결 그러면 너무 평범하지 않아요? 그걸 진짜로 해결해야죠. 확신을 고객들한테 줘야죠.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죠. 똑같은 피부 트러블 해결이라도 나만이 줄 수 있는 독창적인 해법 이걸 찾아내야 하는 거죠. 네. 그걸 갖다가 만들어내야 돼. 처음에 브랜드의 신념과 철학을 세우는 스케치를 같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시작을 어떤 생각을 갖고 많이 오세요?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제품들을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죠. 거기서 약간 자기만의 디자인이라든지 약간 자기만의 컨셉을 조금만 더 섞어서 만들려고 하죠. 되게 쉽게 가려고 하는 거죠, 사실.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진 거에다가 자기 걸 갖다 살짝만 얹어서 가려고 하는 건데 제 느낌은 약간 그래요. 약간 심하게 얘기하면은 되게 특색 없는 식당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새 순댓국이 잘 팔리면 뭐 갑자기 순댓국 기존 거를 갖다가 가져와서 계피를 넣었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계피를 넣었다 뭐 이러면서 거기서 살짝 튼 거 뭐 이런 걸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진정성이 너무 떨어지죠. 그런 방법은 좋지 않고 결국 그렇게들 대부분 하시다가 그렇게들 대부분 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한테 일을 의뢰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거를 갖다 생각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생각을? 네, 그런 게 나와야 돼요.
딱 듣자마자 와 이거 선전데? 아니면 와 이거 뭐야 이거 또라이인가? 똘끼! 네. 똘끼 있어야죠. 네, 막 이런 생각들이 팍팍 튀어나오게 하는 그게 이제 그 고객의 그걸 딱 건드는 포인트. 아,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죠. 뭔가 자기만의 강해. 그런 분들이 사실 이거 해야 돼.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자기만의 유니크한 스타일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런 사고나시 감각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죠. 그 런던 베이글 대표님도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런던 베이글. 더라고요. 아 저도 봤는데. 네.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비슷해요. 저를 비롯해서 약간 아웃사이드에 언더독. 분들이죠. 네. 외롭죠. 외롭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런던 베이글 대표님도 되게 외롭게 살아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던 사람, 생각을 많이 했고 자기와의 대화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렇게 살았고. 그런 사람들은 약간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범주에 많이 벗어나게 나가요. 그런 분들이 약간 이런 창조적인 직업엔 더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런던 베이글이고 지금 그분이 하시는 브랜드들 되게 많은데 그거 처음에 하실 때 소비자들한테 팔겠다고 계획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빵이 먹고 싶은데 이 빵은 안 파네? 그래서 만든 거예요. 자기 먹으려고. 약간 이 시작 지점이 달라요. 상업적으로 계획해서 뭔가를 만들었을 네. 때보다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출발하는 경우들 되게 많고. 네, 한식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누구보다도 더 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필요할 맞아요. 깊고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좋은 브랜드들이 탄생하는 거죠. 근데 런던 베이글 그분도 그렇고 대표님도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감각적인 아이디어를 잘 만들 수 있게 뇌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네. 아까 말씀하신 뭔가 그 스케치를 계속 해본다든지 좀 방법을 찾아가면 좋은 브랜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깊게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그냥 얕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되게 깊게 계속 파고들다 보면은 어떤 순간에서 직관적으로 하나가 딱 치는 생각이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보통은 그냥 대략 생각하다가 귀찮고 뭐 머리 아프고 하니까 그냥 말아버리고 뭐 인터넷 뒤적뒤적 거려갖고 이걸 갖다 딴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지? 뭐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보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뭐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자기 세계로 깊게 내면으로 들어가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어떤 순간에서 그게 진짜 딱 치고 지나간다. 그 순간 반드시 오거든요. 그걸 잡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죠. 너무 신성하고 너무 신성하고. 홀리합니다. 네. 저는 또 기독교인이니까. 네네네.